아퀴나스 두 명이 나오는데 음모론에는 공리주의랑 비교해가지고 음모론은 동기가 중요하다는 입장이고 공리주의는 결과가 중요하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동기론이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는 결과론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공리주의랑 음모론 비교해서.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음모론에 아퀴나스라는 사람이고 이 아퀴나스는 언제 시기 사람이야? 1400년대쯤 사람이야. 중세 말기 사람입니다. 중세 말기고 얘는 직업이 뭐냐면 신학자입니다. 신학자. 저는 윤사에서는 내용을 되게 빡세게 배우겠지만 중세 철학을 그렇게까지 볼 건 아니고 기반이 철학자면은 얘는 뭐에 따라 살라고 하겠어요? 신의 명령에 따라 살라고 하는 게 기본 베이스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신이 인간에게 준 신의 명령이 뭐냐면 인간의 자연적 성향을 신의 뭐 명령 혹은 신이 내려준 뭐 자연적 본성 뭐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걸 되게 긍정적으로 파악하는 사람이야. 이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욕구거든요. 욕구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구 같은 개념인데 이거를 앞으로 경향성이라는 단어로 부릅니다. 경향성. 인간의 본능이나 욕구 같은 개념이야. 이거를 경향성을 동양에서는 좀 어떻게 봤냐? 인간의 욕구 같은 개념을. 동양 철학할 때 우리가 유교에서는 욕구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욕구를 제거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지. 욕구는 제거하면 안 돼. 욕구를 제거하라는 거는 그냥 인간을 초월하라는 얘기야. 그거는 좀 일반 범인들은 너무 힘든 거고 대신에 욕구를 그냥 무절제하게 추구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 사욕으로 빠지거나 인욕으로 빠지는 거는 좀 말리고 절제하는 삶을 살라 그랬죠. 욕구를. 그래서 조금 다소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근데 이 자연적 성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동양 철학에서 누가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봤지? 도교에서는 인간이 자연적 본성에 따라 살라 그랬잖아. 그래서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괜히 예의범절 이런 거 해가지고 야 그 자고 싶은데 수업 시간에 자는 건 예의가 아니죠. 도교적 삶이라면 그냥 엎드려 자야 돼. 그죠? 그렇게 사는 게 이상적이라고 봤습니다. 괜히 예의범절 같은 거 만들어서 인간을 이렇게 억압하고 막 제약하고 이런 걸 하지 말라고. 그건 부자연스러운 삶이라고. 그리고 아퀴나스는 이 경향성을 욕구 같은 개념을 본성이나 욕구나 본능 같은 개념을 긍정할까요? 부정할까요? 아퀴나스는 신학자라는 입장이라면 이건 누가 준 거예요? 신이 준 거야, 신. 그래서 여기에 따라 사는 게 인간이 바람직하게 사는 방향입니다. 근데 이 욕구를 그냥 우리가 먹고 자고 뭐 싸고 막 이런 거만 욕구라고 하지 않아. 어떤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면 그런 건 동물도 가지고 있는 욕구지. 그냥 생식하고 뭐 자기 보존이나 종족 보존이나 이런 거는 식물이나 동물도 가지고 있는 욕구입니다. 인간만 가지고 있는 욕구는 뭐겠는 거야? 신에 대한 탐구, 지식 탐구, 공동체적 삶 이런 거 얘기할 거야. 괜찮니? 그래서 그까지를 포함해서 주관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번이 아퀴나스 자연법 사상에서 자연법이라고 쓰세요. 자연법. 이거는 윤사 내용인데 그냥 알 필요는 없는데 조금 들어가 있네. 이거 알아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다 설명합니다. 자, 아퀴나스가 보기에 법은 누가 만들고 세상의 질서는 누가 만든 겁니까? 신학자 입장에서는 신이 만든 거지. 여기 신은 여기 기독교 신학자이기 때문에 여호와예요. 여호와. 기독교적 신입니다. 세상은 여호와 하느님께서 만드신 자연 법칙이 절대 법칙이 있는 거지. 그 신께서 만든 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원법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영원법. 2번이 영원법입니다. 1번이 자연법 사상이고 이 자연법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베이스로 까는 개념이 영원법이라는 개념이야. 근데 신은 완전하고 인간은 불완전하죠. 그렇죠. 그래서 신이 만든 법을 인간의 그 감각 이런 비천한 인간의 감각으로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법입니다. 범접할 수 없고 인지할 수도 없고 뭐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법이야. 근데 이 영원법의 일부가 계시의 형태로 세상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신탁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혹은 뭐 종교적으로 뭐 잔다르크가 프랑스를 구하기 위해 하느님이 시켜서 내려왔대잖아. 가브리엘이 예수님 태어날 때 수태고지를 했댔잖아. 그런 형식으로 지상에 가끔씩 드러나는 법이 있어. 그거를 신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계시를 통해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뭐가 좀 이상한데? 아니구나. 신법은 신법 맞아 신법. 그래서 자연법 밑에 신법이 있는데 빈칸은 안 뚫려 있는데 이런 법이 있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세요. 근데 요거는 인간이 알고 싶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1번이 자연법이네. 자연법은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영원법이 자연법이에요. 위로 올라갈수록 상위법이거든.
보완관계입니다. 얘는 얘를 위배하면 안 되고 얘는 얘를 위배하면 안 돼. 그리고 요까지는 전부 영어법, 식법, 자연법은 누가 만든 거예요 지금? 신이 만든 거야. 자연법도 영어법의 일부입니다. 그 영어법 중에 일부를 이성을 통해서 인간의 이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영어법을 자연법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영어법 중에서 계시를 통해서 좀 인간의 그 실질적인 요 세상에 드러난 법을 신법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상위법이고 가장 큰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어길 수가 없고, 요거는 인간이 만든 법들이 아닙니다. 신이 만든 법이야. 그래서 완전한 법들입니다. 여기까지. 자, 근데 인간이 이거를 모방해서 만든 법이 있어. 이거 영어법은 어차피 인간이 파악할 수가 없어. 근데 자연에 뭐 자연법은 이런 겁니다. 그냥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1년이 지나면 여름이 갔다가 겨울이 갔다가 다시 봄이 오고 막 이런 거. 이런 게 자연법이에요. 세상의 법칙이고 뭐 질서 그런 겁니다. 근데 딱 이렇게 보니까 한 시간이 한 요 정도 지나니까 다음 날이면 해가 뜨네? 내일도 해가 뜨겠네. 1년이 지나니까 더웠다가 추워지네? 내년에도 다시 더웠다가 추워지겠네. 이게 자연법이야. 그거를 모방해가지고 인간이 이 세계의 질서처럼 인간의 질서를 만든 게 있어. 그거를 실정법이라고 합니다. 실정법. 이거는 누가 만든 거냐면 이거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불완전할 수가 없어. 신이 만들었잖아. 신이. 혹은 불완전하다면 인간이 잘못 파악한 거야. 신은 완전해야만 하니까. 근데 실정법은 인간이 만들었지. 불완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체크를 해야 돼. 혹시나 실정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자연법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럼 자연법에 맞춰가지고 실정법을 바꿔야지. 폐지하거나 개정을 해야지. 그래서 인간 의지로 정립되기 때문에 위에 거는 불변하는 거고 아래쪽은 가변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자연법의 제1원리라고 합니다. 이건 외우세요, 문장을. 자연법의 제1원리고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라는 게 아퀴나스가 꼽은 자연법의 제1원리입니다. 네. 친해지진 않았죠. 알았습니다. 듣나요? 저번 주에 왔어요. 저번 주에 와서 듣고 갔습니다. 전원이 꺼져서 제 시간에 잘 오십시오, 여러분들. 뭐 거기 빠졌다 그래서 안 왔는데 거기 지금 얘기를 해봤자 뭐 여러분들은 아무 쓸모가 없죠. 안 왔는데. 그래서 여기 악이랑 여기서는 어떤 게 악이고 어떤 게 선이냐면 이거에 따르는 게 선이고 이거에 안 따르는 게 악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 자연법의 원리는 인간이 신께서 주신 자연적 성향을 따를 때 여기 자연법을 따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본능에 충실한 거야. 그래서 자살하지 말라 그래. 왜 자살하면 안 돼? 나는 종족 보존 욕, 자기 보존 욕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치면 아프지. 그 말은 신께서 나를 상처 입히지 말라고 내 자연적 성향을 그렇게 내주신 거야. 그럼 자살하면 어떻게 돼? 신의 명령을 어기는 거잖아. 그런 게 악입니다. 그리고 신께서 내려주신 내가 다치면 싫어, 무서워, 아파 라고 느끼는 거를 잘 보존해서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자연사할 때까지 나를 잘 보존하는 게 선이에요. 이게 1원리다. 자연법의 제1원리.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라. 요 멘트가 나오면 누구야? 아퀴나스입니다. 아퀴나스는 뭐야? 음모론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 괜찮지? 요게 베이스고, 요 베이스에서 조금 한 스텝만 더 나가면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인간의 요까지가 이제 자연법, 신법, 실정법 이런 걸 본 거고, 여기에 기반해가지고 인간의 자연적 성향이 설정될 거예요. 2번이 인간의 자연적 성향이지. 이 자연적 성향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냐면 경향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러이러한 경향이 있다. 사람은 졸리면 자는 경향이 있다. 배가 고프면 먹는 경향이 있다. 뭐뭐 하는 경향이에요. 그 할 때 그 경향성입니다. 가만히 사람을 내버려 둘 때 이런 방식으로 흐르는 어떤 성질이야. 그지? 욕구, 욕망 이런 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돼. 4번에는 경향성이라고 적으십시오. 경향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향성에 따라 인간은 세 가지 차원의 욕구를 가진다고 봤습니다. 아퀴나스는 인간은 그렇게 정의를 했다고. 근데 1의 성향, 2의 성향, 3의 성향으로 나눌 건데 1의 성향은 동물, 식물, 인간이 다 가지는 성향이야. 그리고 2의 성향은 동물, 인간이 가지는 성향이고 3의 성향은 인간만 가지는 성향입니다. 자, 1의 성향은 동물, 인간, 식물 다 가지고 있지. 자기 보존이라고 적어주세요. 자기 보존. 식물이든 동물이든 간에 다 상처 입히거나 다치는 건 싫단 말이야. 나무도 베어줘도 그 상처난 거 아물어가지고 뭐 이쪽으로 뭐 그
자르면 이쪽으로 막 접질러가지고 막 자라고 그러지. 접붙이게 하면서 여기서 가지 꺾어 와서 여기다 붙였는데 여기서도 계속 자라고 하잖아. 그래서 식물들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생존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있다고 봤어. 아키나스가 보기에. 그래서 자기 보존 욕구입니다. 자기 보존 욕구. 두 번째로 동물들은 식물은 그때 당시 아키나스가 보기에는 이렇게 짝짓기 하는 그런 거를 잘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수분 암술 수술해가지고 수분하고 막 이런 거를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짝짓기는 동물 인간만 하는 걸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하고 인간은 종족 보존 욕구를 추가로 가집니다. 6번에 종족 보존 욕구다. 자, 그래서 위에 보면 1의 성향 때문에 1의 성향이 아까 자기 보존이었지. 자기 보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간이 사는 게 선이란 말이야. 그럼 자살하면 어때? 자기 보존 욕구를 위배하는 거지. 살인하면 어때? 남을 죽이는 것도 남의 종족 보존 욕구를 내가 해치는 거잖아. 이것도 신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십계명 이런 거 보면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신의 명령에 따르는 걸로 봤기 때문에 자살하거나 살인을 하면 안 돼. 이게 나중에 어디 나가냐면 2단원이 생명윤리예요. 생명윤리할 때 자살할 때 아퀴나스 자연법 윤리가 나올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미리 설명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여기도 나오기도 하지만 거기 때도 한 번 더 나올 거다. 그리고 이의 성향은 종족 보존이지. 그래서 종족 보존인데 내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 그 동물들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하는 것도 의무야. 의무입니다. 그래서 결혼과 출산의 의무가 있어. 결혼과 출산을 하는 게 선한 겁니다. 이니 그러니까 낙태 같은 거 엄청난 죄악이겠죠.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것도. 사람도 죽이고 종족 보존에 그것도 거스르는 거니까. 그래서 아이를 죽이거나 막 부모를 죽이거나 이런 것도 다 그 엄청난 신에 대한 범죄란 말이야. 그리고 제3의 성향은 사람만 있는데 서양 공통이거든요. 서양 공통으로 인간의 본성은 좀 어떤 걸로 보냐면 난 동물들은 없는데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 이성으로 봅니다. 서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때 굉장히 깊게 배울 거예요. 이거는. 조금 이따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와요. 덕윤리할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본질을 이성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 욕구를 느끼는데 동물과 식물과는 다른 인간만이 느끼는 욕구를 신에 대한 탐구를 포함해. 이게 이성에 대한 욕구랑 좀 비슷한 의미로 쓰입니다. 동양에서 뭘로 봤다 그랬어? 인간의 본성을. 도덕심. 유교에서는 인의 예지.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불성 같은 개념으로 봤고 도가가 조금 자연적 본성이라 가지고 경향성과 비슷한 개념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아퀴나스는 약간 좀 공동체주의적인 색채가 있거든요. 공동체의 삶을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회적 삶을 용이하면서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교육 학문은 혼자는 좀 하기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그 스콜라 철학자거든요. 들어본 적 있니? 아유 여기 나오네. 제이 스콜라잖아. 제이 스콜라의 스콜라 요 학자라는 뜻입니다. 스콜라. 그렇게 쓰죠. 여기서 어떤 단어가 왔냐면 스쿨의 어원이 스콜라. 학자 혹은 교육이라는 뜻이야. 여기서 학교라는 스쿨이라는 단어가 온 거고. 그래서 스콜라 철학자라 가지고 초기 기독교, 이게 후기 기독교 사람이에요. 중세 말기 사람이라서 초기 기독교는 그냥 믿어라. 근데 시간이 쭉 지나고 막 십자군 전쟁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믿음이 막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 막 들어오면서 교리 논쟁에서 좀 밀리고 하니까 교리를 조금 더 학문적으로 체계화시켜 보자 해서 나온 게 스콜라 철학이란 말이야. 그래서 교육 학문 이런 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혹은 뭐 중시하는 신학자야. 얘는. 그래서 교육 학문 이런 거 하라고 사회적 삶 영위하는 거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신에 대한 탐구는 신학자니까 종교 활동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 활동이나 교육 학문 같은 것도 신의 뜻에 따르는 선한 행동이야. 그래서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이게 자연법 1원리라는 것까지 알아주세요. 괜찮죠?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생명 가정에는 그렇게까지 막 복잡하게 하면 나오기 때문에. 칸트로 갑니다. 여기가 조금 이쪽에서는 아퀴나스보다 훨씬 시험에 많이 나오고 좀 어렵게 나오고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칸트는 어떤 식의 사람이냐면 칸트랑 뒤에 나오는 공리주의의 벤담이라는 사람이 비슷한 시기 사람이야. 둘 다 근대 초의 사람입니다. 근대 초기. 근대 초라는 건 근대의 기준은 뭐냐면 근세가 신학로 개척을 시작했거든요. 중세랑 근대 사이. 그 근세 절대왕정 시기 시민혁명으로 무너지고 자본가 기급이 성장하고 요 근대가 시작하는 계기를 산업혁명으로 봐요.
산업혁명 결과 자본가들이 성장해서 시민혁명으로 절대왕정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뭐 종교개혁 같은 거 해가지고 뭐 이 그 주도 세력으로 성장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기에 이전에는 다 평민들은 농노였어. 귀족에 딸려 있는 농노. 근데 딱 자본주의가 성장,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평민 계급이 둘로 나뉘거든요. 자본가 계층이랑 노동자 계층으로 이제 계층이 분화되는 거지. 시민혁명으로 얘네가 시민혁명 주도 세력이야 사실. 이제 귀족들이 있는 거 귀족들 다 이렇게 썰어 없애고 막 그 왕들 목 단두대에 막 처형시키고 그러잖아. 그래서 자본가 계층이 시민혁명하면서 주도 세력으로 떠오르니까 얘네가 권력을 가지고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때가 초기 산업혁명 시기의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가들 논리를 좀 대변하는 거,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건 정당해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야.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력을 착취당하고 있잖아. 얘네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사상이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나중에 마르크스 사상 이런 거 하면서 굉장히 빡세게 배울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조금 더 개인 권리를 강조해요. 자본주의는.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 계약을 맺어가지고 아무리 이게 불공정 계약이든 간에 네가 동의한 거면 존중해줘야지 국가가 터치하면 안 돼 이런 사상이고, 여기는 조금 더 사회주의니까 말 그대로 사회 공동체의 좀 뭐 권리 같은 걸 중시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획경제로 하잖아. 사유재산 같은 거 없잖아. 공산주의죠. 사유재산도 없고 생산수단도 다 공유할 거야. 근데 얘는 너무 개인 권리에 좀 치우쳐져 있고 여기는 너무 집단주의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얘네 둘이를 좀 절충하려고 했던 게, 조금 더 조화시키려고 했던 게 벤담이라는 사람이 만든 공리주의입니다. 그래서 벤담할 때 어떤 선지가 옳은 선지냐면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추구했다가 벤담할 때 옳은 선지로 나올 거예요. 벤담의 그 공리주의의 옳은 선지. 왜 사익과 공익의 조화냐면 공리주의는 키워드가 뭐라고? 공리의 원리 여러 번 얘기했지. 공리의 원리가 뭐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렇지.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인데 여기 그 행복에 카운트되는 개인들이 다 동일한 개인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을 중시하기 때문에 개인주의를 인정해요. 개인의 권리 같은 거 되게 중시합니다. 근데 뭐라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죠. 사회적 그 개개인의 쾌락의 합을 중시한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할까를 고민하는 사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개개인도 중시하는데 그 개인의 합도 중시하기 때문에 여기는 사익과 공익을 추구한다. 혹은 뭐 사회적 쾌락주의 뭐 이런 표현도 써요. 사회적 쾌락주의, 개인적 쾌락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적 쾌락주의 같은 표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괜찮지? 요게 벤담 나중에 공리주의 조금 이따 할 거고. 그리고 요 시기에 산업혁명 시기에 이렇게 산업이 극도로 발달하려면 증기기관 이런 거 나오고 증기선 같은 거 나오고 뭐 전신 뭐 풀턴 증기선 뭐 모스 전신 뭐 이런 거 막 과학이 엄청 발달하던 시기란 말이야.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거 이제 막 개발하고 투자하고 막 이러면서 자본가들이 성장하는 거야. 공장 돌리면서. 그래서 칸트는 요때 조금 다른 맥락인데, 사람들이 다 과학기술 신봉하고 이과 막 이런 거 하고 그 부를 축적하는 거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윤리나 철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되게 시글돼요. 청년들이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을 가잖아. 그때도 대학이 있었거든요. 근생 이후로는 계속 대학이 있기 때문에 대학을 가는데 철학과를 안 가, 윤리학과를 안 간단 말이에요. 공부를 안 해요. 그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 증기기관 막 개발하러 가고 막 그 그 에디스 막 전구 막 만들고 막 그러던 시기란 말이야. 그래서 어우씨, 야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는 거는 과학 법칙 이런 거 자연 법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진 시기라서 그런 거야. 그러면 윤리는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윤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정해야 될까? 라고 해서 윤리의 과학화를 시도하는 사람이 칸트입니다. 그래서 자연 법칙에 대비되는 도덕 법칙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도덕 법칙은 어디 있어요? 내 내면에. 그래서 동기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의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배경 설명이고 이 정도만 뉘앙스만 알면 돼. 배경 설명은 사실. 그리고 그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의지가 있어. 여기부터 들어갑시다 다시. 칸트 의무론인데 동기론이라 그러고, 자연 법칙과 대비되는 의무 그 형태의 어떤 내면의 도덕을 따르려는 법칙을 도덕 법칙이라고 하거든. 그 도덕 법칙을 중시하려는 혹은 준수하려는 의지를 선의지라고 합니다. 1번에 선의지라고 적으세요.
그래서 얘는 동기론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이런 거 얘기하거든. 기부는 여기 도덕 법칙은 따로 이렇게 뭐 그 누군가 사회에서 합의를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야. 우리가 실천 이성, 순수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딱 생각해보고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선한 거 같은 거 같아. 도덕적인 거 같은 개념인 거 같아라고 느끼는 게 도덕 법칙이에요. 이해가니? 그래서 기부는 일반적으로 남을 좀 생각하는 거니까 선한 느낌이죠. 선한 개념이거든. 칸트 개념으로도. 근데 기부를 할 때 뭐 기부 막 1,000만 원짜리 막 기부를 했는데 기부를 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지. 왜 기부를 하셨나요? 아, 기부를 하면 기분이가 좋거든요. 그러면 칸트가 당신은 도덕적이지 않군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 왜 도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기분이 좋으려는 목적을 수단화한 거잖아. 내가 기부를 하는 목적이 뭐야? 내 기분이 좋기 위해서. 내 기분이 좋기 위해서 기부를 하면 안 돼. 그냥 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부를 해야 그게 선한 기부입니다. 괜찮니? 그래서 선의지를 따르는 거야. 기부를 해야겠다가 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야겠다는 의지입니다. 선의지만이 선하다. 그래서 동기보다 결과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행위가 옳다는 이유만으로 실천하려는 자유의지. 그리고 칸트도 서양 사람이거든요. 기반이 똑같아요. 이성, 의지 이런 거 중시해. 자유의지도 긍정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고요. 이성이란 개념도 긍정적인 개념으로 파악합니다. 의지, 이성 이런 단어 나오면 칸트에서는 전부 다 긍정적인 개념으로 쓰이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 의무의식이라고 적습니다. 2번 의무의식. 아까 도덕법칙을 따르려는 의지가 선의지였죠. 그 선의지를 따르려는 마음을 의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의식, 의지, 이성 이런 거 다 긍정적으로 파악합니다. 근데 뭘 부정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냐면 대신에 경향성은 부정적인 개념으로 파악합니다. 3번 경향성, 3번 경향성. 아까 경향성이 본능적 욕구 같은 개념이 되죠. 아퀴나스 이걸 긍정했다, 부정했다? 아퀴나스는 긍정했죠. 공리주의는 긍정하겠니, 부정하겠니? 경향성을. 공리주의는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잖아. 경향성을 긍정할까, 부정할까? 긍정하겠죠. 쾌락이잖아, 쾌락. 쾌락을 따르는 사람, 쾌락을 늘리는 게 선한 거고 쾌락을 줄이는 게 악한 거래. 공리주의에 따르면. 그럼 쾌락을 늘려주는 건 인간 본성에 따르는 삶을 살라는 거죠. 경향성은 긍정할 거고. 그 욕구 자체를 되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파악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칸트가 되게 제일 부정적으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경향성은 극복하고 선의지를 따르려는 마음이 의무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것만이, 그 다음에 선의지를 따르려는 것만이 선한 행위야. 여기서 뭐 선의지라거나 의무의식이라거나 용어 구분하라고 안 할 거예요. 선의지, 의무의식, 도덕법칙, 실천이성, 정언명령 이런 거 전부 다 긍정적인 개념이거든. 근데 이 긍정적인 개념의 용어를 구분하는 건 시험에 안 나와. 이 단어가 긍정적인 뉘앙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뭐가 부정적이라고? 경향성은 부정적인 거다. 경향성은 부정적인 거다. 그래서 밑에 보면 개인의 만족감이나 동정심에 의한 기부는 의무이기 때문에 기부해야 되는 개념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개인의 만족감이나 동정심에 의한 기부는 비도덕적인 겁니다. 만족감이나 동정심을 위해서 기부를 하는 거는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불순한 마음이야. 불순한 마음. 어디 동정심 가지고 어디 만족감 가지고 기부를 합니까? 도덕심에 선의지에 따르려는 마음 가지고 기부를 해야지. 혹은 뭐라고 나오냐면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기부한다. 이것도 긍정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면 Q 의무에 부합하는 모든 행위는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위다. 왜 틀렸을까? 의무에 부합하는 모든 행위는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위다. 맞는 거 같지 않니? 자주 나오는 오답선지입니다. 왜 틀렸을까 설명해보세요. 다시 뭐라고? 지호? 그거. 의무의식은 맞지. 의무의식은 긍정적인 개념입니다. 부합? 자, 의무에 부합하는 거는 뭐냐면 결과예요, 결과. 결과적으로 내가 도덕적인 행위를 했어. 의무의식에 따르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야. 근데 뭐가 아니라면 의무의식에서 비롯되지 않은 행위도 의무의식에 부합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니? 내가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동정심 때문에 기부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도 의무의식에는 부합하는 행위입니다. 이해가? 결과적으로는 의무의식에 부합하는 것처럼 됐다고 동정심에 기부를 하더라도. 근데 그거는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고요. 의무에 부합하더라도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위여야 도덕적인 행위입니다.
근데 용어를 이런 식으로 자주 시험에 내요. 칸트는 이런 식으로 좀 말장난해서 내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요 멘트가 이제 칸트를 상징하는 멘트라 가지고 되게 그 유명한 말 중 하나예요. 칸트 하면서 맨날 나오는 표현입니다. 칸트네 마을 가면 독일 사람이거든. 독일 어느 마을 지방까지는 내가 까먹었는데 그 지방에 가면은 칸트가 되게 그 지방의 유명한 위인일 거 아니야. 칸트를 기념해가지고 성벽에 딱 가잖아. 이게 성문 들어올 거 아니야. 우리 뭐 시도 터널 막 지나가면은 뭐 있듯이 성문이 딱 있는데 성문 벽에 문이 이렇게 있으면 성문 벽에 딱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옆에다가 이 멘트가 새겨져 있답니다. 칸트의 명언.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멘트야. 자, 근데 요런 표현이거든요. 생각할수록 점점 더 큰 감탄과 경외심으로 감탄과 경외로 내 마음 채우는 두 가지가 있대. 첫 번째는 저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고 이거는 자연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법칙 같은 뭘 찾고 싶다고? 도덕 법칙을 찾고 싶다. 법칙은 어때? 항상 언제나 어디서든지 예외 없이 적용되는 거지. 그래서 예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적용되는 도덕 법칙을 찾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 법칙하고 거의 동격으로 도덕 법칙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요, 얘가. 자, 그래서 저 별이 빛나는 밤하늘과 내 안의 도덕 법칙, 그걸 항상 내 마음을 감탄과 경외심으로 물들이게 만드는 두 가지랍니다. 진짜 도덕적인 사람. 되게 그래서 그 자연의 윤리에 과학화를 시도했던 사람이랬잖아. 되게 삶 자체도 시계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딱 그 사람들이 점심 때면 맨날 산책을 했대. 근데 길가에서 칸트가 지나가는 걸 보고 지금이 점심 뭐 12시 15분이구나. 칸트가 15분이면 항상 이쪽 시계탑을 지나가는데 지금 딱 지나가는 거 보니까 지금이 딱 15분이라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랬대. 딱 두 번 하겠다. 딱 두 번. 딱 두 번 하는데 첫 번째는 에밀이라는 루소가 썼던 에밀이라는 책이 있어. 그 뭐 자연 그 사회 계약론으로 쭉 이어지는 뭐 자연 상태 인간은 어떻고 막 이런 걸 서술하는 사회과학 책이거든요. 근데 그 에밀을 올려치는 용도로 칸트가 사용되는데 에밀을 읽으면서 칸트가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요 산책하는 시간을 잊어버렸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프랑스 혁명이야. 그거 두 번 빼고는 그 한 번도 이 산책 시간을 어긴 적이 없었대. 정해진 시간에 딱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커피를 먹고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나갔답니다. 뭐 그런 사람, 이게 그래서 시계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칸트를. 이거는 썰인데 이게 실제로 그렇진 않고 칸트의 뭔가 신중함 혹은 뭐 그 과학자스러운 그런 면모를 이렇게 드러내는 실제는 아니고 실제선은 아니고 썰이 있어. 그 시간대가 안 맞아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데 뭐냐면은 칸트가 되게 뭐 썸 타던 여자가 있었는데 실제로 없습니다. 실제로 없고 칸트는 독신으로 늙어 죽었어요. 근데 독신으로 늙어 죽었는데 되게 유명하고 좀 이름 있는 사람이 대학 교수까지 했거든. 대학 교수인데 독신으로 늙어 죽은 거 보니까 좀 어렸을 때 많이 놀러 다니기도 했거든요. 당구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당구 치러 다녔는데도 그때 이제 어렸을 때 돈이 좀 없었고 그래서 성공하고 나서 너무 늙었고 그래서 결혼을 못한 건데 이제 유명한 철학자인데도 독신으로 늙어 죽은 거 보고 막 여러 썰이 붙은 거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둘이 어렸을 때 이게 썸 타던 그 자기 썸녀가 있었는데 이 썸녀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우리 좀 가까워졌으니까 결혼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칸트가 좀 고민을 해볼게라고 고민하더니 한 2-3년 동안 계속 고민을 했대.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하고 결혼을 안 해야 되는 이유를 비교를 한 다음에 결혼을 해야 되겠군 해가지고 다시 찾아가지고 내가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전부 다 생각을 해보니까 결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결혼합시다. 근데 이미 떴네. 결혼해가지고 애까지 낳은 거지. 그런 이미지야. 그런 이미지. 기계 같은 사람, 시계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 그건 아닙니다. 실제라는 게 뭐 시간대도 안 맞고 뭐 어렸을 땐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했다. 자, 4번이 그래서 요 자연 법칙, 도덕 법칙입니다. 도덕 법칙. 이성적 존재가 따라야 할 절대적, 보편적, 객관적 실천 법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 이름이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야. 실천 이성에 대해서 쭉 서술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5번이 실천 이성, 도덕 법칙은 실천 이성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법칙을 실천 이성이라고 한다. 이것도 뭐랑 똑같냐면 유교랑 똑같아. 유교도 그 맹자할 때 우리가 타고난 도덕적 인식 능력이 있고 그 뭐예요? 타고난 도덕적 인식 능력? 양지. 타고난 도덕적 실천 능력이 있다 그랬지. 인식 능력은 양지고 실천 능력은 뭐야? 양능. 그래서 사실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그 큰 틀에서 보면 다 비슷한 얘기 많이 해.
플라톤 뭐 이데아 나중에 뭐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 뭐 이데아의 그림자 뭐 이런 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윤사 배우면은 동양에서도 이기론 막 이런 거 하면서 서로 비교되는 걸로 개념이 좀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거든. 여기서도 그 양지 양능 같은 개념으로 칸트가 얘기하는 게 실천 이상, 순수 이상 이런 개념입니다. 5분 있다 합시다.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실천 이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실천이라는 실천, 양능 같은 개념이에요. 양능. 타고나게 우리가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실천 이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5번이 실천이고 이성이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스스로 의지로 결선할 수 있나 스스로 실천 의지를 규정하는 이성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 실천 이성이나 도덕 법칙은 뭐를 따르는 도덕 법칙이고 실천 이성이냐면 6번에 정원 명령이라고 적혀있죠. 정원 명령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별표 하나 쳐놓고 정원 명령에다가 자, 정원 명령은 어떤 게 정원 명령이라는 개념이냐면 이 정자는 발을 정자를 씁니다. 반대말은 뭐냐면 이건 정자고요. 발을 정자. 이거는 가짜 할 때 가예요. 가원 명령이라 그래요. 반대말입니다. 정원 명령은 가원 명령에 반대되는 게 정원 명령이야. 근데 가원 명령은 뭐고 정원 명령은 뭐냐면 정원 명령은 무조건문입니다. 그리고 가원 명령은 조건문을 가원 명령으로 불러요. 자, 자연 법칙은 뭐 그 물은 100도씨면 끓는다가 법칙이지. 자연 법칙이잖아. 어디서나 언제나 예외 없이 100도씨에 끓는 거죠. 어느 지역에 있든지. 뭐 산 위로 올라가면 뭐 99도에 끓고 막 그런 개념 말고 그냥 원래 물은 일정 기압에서는 항상 어디서나 100도에 끓지. 그렇죠? 조건이 없어. 그냥 100도면 그냥 끓는 겁니다. 그 시기에 그 시점에. 근데 조건물은 뭐냐면 뭐 어느 시기에 뭐 일정 조건을 만족하실 때만 물이 끓는다 그런 개념이야. 근데 자연 법칙은 그렇지 않잖아. 어떤 상황에서든 뭐 물은 100도씨면 무조건 끓는 거야. 그래서 자연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가? 근데 얘는 뭐 해서 자연 법칙처럼 뭘 만들고 싶다? 도덕 법칙을 만들고 싶었단 거잖아.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을 만들어야 돼. 그걸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 이거예요. 정원 명령. 그래서 요거는 뭐뭐 한다면 뭐뭐 하라라고 주로 번역이 되거든요. 가원 명령. 그래서 아까 기부를 하는 거는 왜 기부를 한다? 그냥 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기부를 하라요. 근데 동정심을 느낀다면 혹은 내 자기만족감을 느낀다면 기부를 하라. 이거는 가원 명령인 거지. 그래서 가원 명령이기 때문에 얘는 정원 명령이 아니라 가지고 도덕 법칙이 아닙니다. 그냥 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하라요. 그래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 기부를 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거지. 그냥 하라. 이게 정원 명령이다. 그리고 이 정원 명령을 충족하기 위한 요 개념 알아두세요. 준칙이라고 해요. 준칙. 준칙은 어떤 개인이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항상 하는 행동 원칙이 있어. 그거를 준칙이라고 표현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고등관에서 수업을 하면은 그 10시에 수업을 마치잖아. 고등관 수업을 하면은 그 옆에 식당에 태릉식당이라고 있어요. 그 학원에서 저녁을 식사 한 끼는 주기 때문에 고등관에서 수업을 마치면 항상 10시에는 수업을 한 날에는 10시에 태릉식당으로 식사를 하러 갑니다. 이거는 개인의 행위 원칙이잖아. 그렇죠? 근데 준칙은 도덕 법칙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 자격은 있어요. 자격은. 근데 모든 준칙이 도덕 법칙은 아니야. 이 준칙이 개인의 행위 원칙이 도덕 법칙이 되려면 어떤 조건들을 만족해야 되냐면 두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이 조건은 다 외워야 된다. 문장체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원 명령을 따르기 위해 들어가는 조건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를 보편주의 정식이라고 해요. 보편주의 정식. 첫 번째가 보이니? 정원 명령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두 개는 통째로 외우고 시작합시다. 뭔 내용인지 지금 모를 건데 그냥 외우고 시작하자. 주관식으로 나옵니다. 덕성여고 작년에 나왔어요. 통째로 그냥 서술형으로 적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보편주의 정식이고 두 번째가 인격주의 정식이라고 해요. 보편주의 정식은 내 행위의 준칙이
개인의 행동 원칙을 준칙이라고 했습니다. 준칙이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위. 그대로 나와있지 거기. 인격주의 정식은 모든 사람을, 모든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단지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고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 요 두 개를 외워야 돼요. 오늘 마칠 때 이 두 가지만 외우고 가도 한 수업의 30%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빈출 주제야, 이 두 개가. 이 두 개는 엄청 자주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문장 통째로도 외우고 변형해가지고도 문제로도 많이 나옵니다. 자, 개인의 행위 원칙이 있어요. 준칙. 나는 수업을 끝마치고 퇴근 식당을 갑니다. 이게 내 개인의 행위 원칙이야. 여름이면 찬물로 샤워를 하고 겨울이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다. 뭐 이런 개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행위 원칙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근데 그런 행위 원칙들이 도덕 법칙이 되고 싶으면 첫 번째 보편주의 정식을 따라야 되는데 뭔 말이냐면 내 행위의 준칙이, 네가 행동하는 행위 원칙이 보편적 입법의 원리,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했을 때 모순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10시에 태릉식당 가는 게, 수업 마치면 10시에 태릉식당 가는 게 내 개인의 행위 원칙이잖아. 이거를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정의했을 때 가능해, 안 가능해? 안 가능하죠. 안 가능하죠. 그러면 걔는 도덕법칙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우리가 이 도덕법칙이 이게 도덕적인 개념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개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기부를 하면 선하다든가 이런 거. 이거를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했을 때 발레가 안 찾아져야 돼. 모순이 발생하지 않아야 돼. 기부를 하는 거는 다 누구든 기부를 하면 선하다고 생각되어지죠. 그러면 걔는 도덕법칙이 될 수 있다. 이해가니? 근데 구체적으로 이 칸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거짓말 얘기를 하거든요. 거짓말.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거짓말을 해. 그게 개인의 행위 원칙이야. 그런 명제가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하면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잖아. 그러면 거짓말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있어, 없어?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만 하면은 그러니까 진실이나 거짓말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려면 어떤 거는 진실이 있고 어떤 거는 거짓말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있지. 그러니까 칸트가 이런 예를 들었어. 나도 왜 이런 예를 들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괜히 지금 복잡하게 있어 보이려고. 그래서 어떤 그 진실이 있고 어떤 거는 진실이 아닌 거여야 거짓말이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전부 거짓말만 하면은 거짓말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대요. 그게 모순이 발생한다고 한답니다. 칸트가 이 예를 들었어. 내가 들고 싶어 드는 게 아니고. 괜찮니?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이걸 적용해 봤을 때 모순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를 보편주의 정식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위하라라고 이렇게 좀 학술적 용어로 썼어. 왜 이게 그렇게 어렵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로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그러니까 인간을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라,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거는 도덕법칙인 것 같죠. 근데 그냥 단순하게 그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게 아니라 단지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라, 그리고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라는 개념이 조금 꼬아서 시험에서 나와요. 자, 모든 인간에는 그리고 누구도 포함되냐면 나도 포함돼. 나도 인간이지. 그래서 칸트도 자살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거든. 뒤에 나중에 생명윤리에 칸트도 나옵니다. 근데 아퀴나스는 왜 아까 자살하지 말라고 했어? 아퀴나스가 그렇지, 신이 그렇지, 자연법 원리 어긋나. 내 자연적 성향을 위배하는 거잖아. 그래서 악이야. 그래서 악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고, 칸트는 자살을 하는 게 나를 수단화하는 거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스럽잖아. 그러면 나는 원래 소중하게 목적으로 대우해줘야 되는 존재인데 단지 내가 고통을 회피하려는 그 목적 때문에 나의 생명을 그 고통을 회피하는 목적을 위한 수단화했지. 그거는 목적으로 인간을 대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살은 비도덕적인 행위야.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그리고 요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 요게 조금 중요한 개념인데, 요거를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요렇게 표현이 되면 이거는 사람을 수단으로 대해도 되는 걸까 안 되는 걸까? 요 문장만 딱 읽어봤을 때 단지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고 동시에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라고 딱 표현이 나와. 그러면 이거는 인간을 수단으로 대해도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을 수단으로 대우해도 된다, 안 된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발생할 수 있다, 없다? 발생할 수 있어. 발생할 수 있어.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지금 너네는 왜 지금 수업을 듣습니까? 나는 왜 너네한테 수업을 하고? 너네는 그냥 돈벌이 수단이잖아 사실 나한테. 너네는 돈벌이 수단이고 너네는 녹화되고 있는데 너네는 학습 뭐 1등급 달성을 위한 혹은 뭐 그 성적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내 수업을 듣고 있는 거잖아. 그죠? 돼 안 돼? 돼. 뭐가 전제돼 있다면 동시에 수단으로만 대우하는 게 아니라 수단, 목적 둘 다면은 가능합니다. 목적으로만 돼도 가능하고 수단으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이 x일 경우 목적이 요거만 안 된다고. 요거 두 개는 돼요. 이해가니? 동시에 목적이라는 거는 수단으로 대해도 되는데 목적으로도 대하는 상태로 내가 너네를 비록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지만 돈벌이 수단이 동시에 너네 성적을 좀 올리려고 막 자료도 막 이렇게 만들고 막 정리하고 이거 옛날에 만든 자료 한번 고치는 거란 말이야. 요새도 시간 부족한데 막 자료를 조금씩 추가하면서 너네한테 인쇄해 주고 있어요. 좀 이전에 뭐 수업할 때 부족했던 거 보충하면서.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돈만 벌면 되는 거면은 대충 해도 된단 말이야. 근데 수단으로 삼고 있는 동시에 너네 성적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너네를 목적으로 어떻게 하면 너네를 좀 다 잘 대해줄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 그거면 괜찮다고. 그거면 괜찮다. 수단으로 대해야 되는데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면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도덕적인 개념이야라고 현실은 어느 정도 인정해 준다는 개념. 이해가죠? 그래서 두 가지 잠깐 외우세요. 외우고 이거는 2명 시켜보겠습니다. 2명 시킬 테니까 1분 주겠습니다. 외우세요. 둘 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외우면 돼요. 내 의지의 준칙, 준칙이나 경률이나 같은 말입니다. 행위원칙이야. 개인 행위원칙. 의지의 준칙 혹은 경률이 개인의 행위원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그리고 인격주의 정신은 모든 사람의 인격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 7번에 적어라. 7번은 보편적 입법의 원리고요. 7번 보편적 입법의 원리. 8번은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 보편주의 정식, 인격주의 정식의 정식이라는 말은 일정하게 정한 방식을 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1분 외우십시오. 삼십시오. 그거 한번 복습하고 보편주의 정식이 뭐라고? 내 행위의 규칙이 언제나 보편적, 언제나가 빠졌는데 언제나도 지금 언제나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위하라. 요거고요. 인격주의 정식은 뭐라고? 모든 사람의 인격을 단지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고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고.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라는 겁니다. 건주야, 보편주의 정식이 뭐였어? 위행의 규칙이 원리가 되도록 행위하라. 오, 좋아. 근데 이거 보면 보편주의 정식이든 인격주의 정식이든 조건문이 들어가 안 들어가? 뭐뭐 한다면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 그냥 내 보편적 입법, 내 행위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위하라 하잖아. 그냥 하라로 끝나지. 이해가지? 그래서 둘 다 정언명령으로, 둘 다 정언명령. 이 두 가지를 충족을 해야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는 거야. 지호야, 인격주의 정식이 뭐니? 모든 사람의 인격을 어.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 단지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고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 좋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도덕적 행위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요거를 구분하라는 용어는 안 나거든요. 근데 이 단어들이 전부 다 긍정적인 개념이라는 것만 알면 된다. 자, 1번 선의지였고 2번 의무의식입니다. 의무의식이 동기가 된 혹은 의무의식에서 비롯한 행위 혹은 뭐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 뭐 이런 거. 그다음에 4번 도덕법칙에 대한 자발적 존중에서 비롯된 행위.
실천 이성을 따르는 행위, 정언 명령을 따르는 행위. 이게 다 도덕적인 행위야. 도덕적인 행위. 뒤로 문제로 넘어가잖아요. 31쪽에 이 칸트가 사실은 개념은 별로 안 어렵거든. 좀 이상하게 유독 문제가 많이 꼬아서 나옵니다. 왜냐면 빈출 주제라서 그래. 칸트가 근대 철학자들에선 우리나라에서 제일 전공자가 많아요. 대학 교수님들이 칸트 전공이 제일 많다고. 그래서 칸트에 관심이 많으니까 칸트 문제가 많이 나와. 근데 칸트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애들이 너무 많이 잘 맞추니까 선지를 계속 어렵게 꼬아서 내는 편이야. 쌓인 선지가 많습니다. 쌓인 선지. 어렵게 쌓인 선지들이. 그래서 어렵게 나오려면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칸트가 칸트입니다. 자, 1번에 예스라. 자, 칸트는 자연적 경향성에서 비롯된 준칙에 따라 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니야. 뭐가 부정적으로 쓰인 거야 원래는? 경향성은 부정적인 개념이야. 그래서 경향성에서 비롯된 준칙은 나쁜 겁니다. 나쁜 거. 극복의 대상이야. 극복의 대상. 경향성. 자, 주호야. 자, 2번 칸트는 선한 목적을 위해 조건적인 명령에 따라 행위. 주로요? 아, 지호. 주영이랑 지호랑 합쳐가지고 주호가 돼. 칸트는 선한 목적에 위해 조건적인 명령 맞습니까? 조건적인 명령? 아니요. 무조건 명령이죠. 무조건 명령을 뭐라 그랬어? 무조건 명령을 무슨 명령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정언 명령. 네. 무조건 명령이 정언 명령이고, 아 맞네. 조건 명령이 가언 명령이라고 했어요. 가짜 할 때 그 가짜입니다. 가는. 3번 주영아. 네. 주영아. 칸트는 개인의 준칙은 보편적 도덕 법칙이 될 수 없다고 봅니까? 맞니? 맞을까 틀릴까? 틀립니다. 왜 틀릴까 이거 설명해 보세요. 성민아 왜 틀릴까 이거 3번. 이거 보편주의 정식이랑 그렇지. 믿음. 인격주의 정식을 충족하면 개인의 준칙도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모든 개인의 준칙이 도덕 법칙인 건 아니겠지. 요것도 뭐 이걸 충족을 안 시키면 그건 도덕 법칙 탈락이지. 4번 칸트는 의무의식에서 하나만 더 해보자 성민아. 칸트는 의무의식에서 비롯되지 않은 행위도 도덕적 행위일 수 있다고 봅니까? 의무의식에서 비롯되지 않는 행위도 X. 무조건 의무의식에서 비롯돼야 돼요. 도덕적 행위는. 그래서 X입니다. 5번 지윤아. 자, 칸트는 의무에 부합하는 모든 행위는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본다. 맞니? 이거 아니라고 했지 아까 전에. 의무에 부합하는 결과적으로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가 됐을지라도 그게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면 그건 도덕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거야. 5번 틀렸고. 시연아 6번 칸트는 행위자의 이건 아직 안 배웠는데 나중에 덕윤리에 나올 거야. 저번에 내가 짧게 설명했다. 덕윤리 하면서 여기는 그 공리주의랑 칸트 공통점은 행위 중심 윤리를 했어. 근데 행위자의 성품을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전부 다 덕윤리입니다. 여기는 행위자 중심 윤리라고 했고 그래서 6번은 행위자의 성품을 기준으로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건 덕윤리랑 스틸린 내용입니다. 7번 권주야 7번 칸트는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하여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할 것을 강조합니까? 자유의지는 긍정적인 개념이었니? 자유의지도 긍정적인 개념입니다. 이성, 의지, 뭐 그 실천, 이성, 아까 뭐 의지 이런 거 다 긍정적인 개념으로 봤지. 그다음 뭐였지 아까? 의지, 의식, 그렇지. 의무, 의식 이런 거 다 긍정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자유의지도 긍정이에요, 긍정. 왜냐면 이 자유의지는 뭘 할 수 있는 능력이냐면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의지야. 자유의지.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개념이고. 자 8번 칸트는 이성적 존재는 스스로 도덕 법칙의 수립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맞을까? 맞습니다. 자 도덕 법칙은 아까 정언 명령은 뭐가 스스로 수립한 명령이었어? 실천 이성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수립한 명령이 정언 명령이었습니다. 앞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스스로 도덕 법칙의 수립자가 되어야 한다. 맞는 내용이야. 이성적 존재. 칸트는 마지막 도덕적 판단이나 행위의 원천은 이성이어야 한다고 본다. 여기가 실천 이성이에요. 실천 이성. 그렇지. 양능이지. 양능. 실천할 수 있는 이성. 요까지가 칸트입니다. 괜찮죠? 네, 마지막 뭐 마지막 오지. 오. 도덕적 행위 판단이나 행위의 원천은 이성이어야 한다고 본다. 실천 이성을 통해서 도덕 법칙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할 수 있는 거지. 자 공리주의로 갑니다. 공리주의. 아까 설명했지. 아까 자본주의랑
사회주의가 서로 개인의 입장, 집단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을 때 그 주제의 양자의 조화를 이루려고 했던 세상이 공리주의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쾌락주의입니다. 사회적 쾌락주의, 개인적 쾌락주의가 아니라. 1번 벤담이라는 사람이고요. 벤담. 에어컨 나. 에어컨 나온다고?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이거. 어딨어? 당황했다. 지금 이거 잘못 틀면은 자, 이어서 하자. 벤담이라는 사람이다. 처음으로 공리주의라는 사상을 창안한 사람이야. 개념을 제시한 사람입니다. 양적 공리주의. 그래서 오히려 있잖아. 개인과 공익을 조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개인을 동등하게 봐. 이전에는 누가 더 좀 그 자유주의에서는 혹은 자유주의나 자본주의에서는 어떤 개인의 권리를 조금 더 중시한 거야. 사실은 자본가들의 권리를 조금 더 중시하려는 사상입니다. 여기 개인은. 근데 그렇게 말고 자본가든 노동자든 뭐 노예든 뭐 왕족이든 귀족이든 간에 전부 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전부 다 쾌락을 똑같이 봤어. 그런 의미에서부터 오히려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그런 사람인 거죠. 혹은 가끔씩 어떤 표현도 나오냐면 사회를 개인의 단순 종합으로 바라봤다. 칸트는 이런 표현 안 씁니다. 공리주의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 맞는 선지입니다. 하나 적어놔라. 사회는 집단은 공동체는 사회는 개인의 단순 종합이야. 요거 덕성 작년 1학기 중간고사 선지 중에 하나야. 나왔어요. 왜 선지 나왔어요? 공리주의 선지입니다. 뭐랑 반대되는 개념이냐면 덕윤리가 공동체주의를 했죠. 기억나니? 공동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동체마다 중시하는 덕이 달라서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를 기준으로 덕 어떤 게 도덕적인 개념을 봤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공동체주의의 기반 사상은 덕윤리, 여기는 공리주의. 덕윤리에서는 사회는 개인의 단순 종합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 알파의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맥락 같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거 내가 언제 설명했냐면 작년에 자연관 2단원 1학기 중간고사 통합사회 2단원에 보면 일단 그 2단원의 첫 번째 단원이 환경 파트고 그 기후 나오잖아. 열대 건조 온대 냉대. 그다음에 이게 2단원이 자연관이 나와. 자연관. 그래서 정복지향적 인간중심주의 자연관이랑 자연중심주의 자연관이 나온단 말이야. 오, 거기서 인간중심주의에서 이렇게 봤죠. 기계론적 세계관이라고 해요. 어떤 사회나 공동체는 개인의 단순 총합이기 때문에 개인이 좀 중요하다는 개념인데 공리주의에서는 요 사회를 개인도 중요하고 사회도 중요하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근데 덕윤리 같은 건 공동체가 더 중요하지. 개인들이 다 뭉친 거 플러스 알파, 역사나 문화나 맥락 같은 게 포함된 개념이야. 그래서 여기는 기계론적 세계관이라고 그러고 단순 종합이니까 여기는 유기체적 세계관이라고 해요. 어떤 게 유기체입니까? 뭘 유기체라고 부르지? 살아있는 생물 유기체라고 불러. 죽어있는 걸 무기물이라고 무기체라고 부르고. 괜찮지? 그래서 사회 자체가 사회 유기체론입니다. 여기는 기계주의적 세계관, 기계론적 사회고 여기는 유기체적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가 개인들이 모여있는데 그냥 개인들이 모인 집합체일 뿐만 아니라 그 사회 자체적으로 뭔가 의미가 있고 살아있는 존재라고. 저번에 고양이 얘기한 거 기억나니? 작년에? 개개인이 뭐 고양이 심장, 고양이 꼬리, 고양이 눈, 고양이 다리잖아. 근데 여기 고양이는 그 꼬리, 눈, 팔, 다리 뭐 이런 거 떨어졌을 때는 그러니까 그 떨어졌을 때는 의미가 있지만 그냥 독자적인 어떤 초월적인 그런 의미는 없다고 봐. 근데 꼬리, 눈, 다리, 팔 이런 거 다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살아 움직이는 고양이가 되는 거야. 그 사회 유기체설이지. 근데 여기서는 이 고양이가 기계주의적 세계관이었죠. 기계론적 세계관이기 때문에 고양이 팔, 고양이 꼬리, 고양이 다리, 고양이 눈, 고양이 심장이 기계 심장, 꼬리, 다리 뭐 이런 거였던 거지. 그래서 다 뭉쳤는데 뭐가 된 거야? 그냥 기계 고양이인 거야. 그러니까 다 뭉친다 그래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독자적인 어떤 특정한 다른 생물이 되는 게 아니라고. 공리주의는 이렇게 볼 거고 덕윤리는 공동체주의이기 때문에 밑에 쪽으로 이렇게 볼 거예요. 괜찮죠?
자 어쨌든 이제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추구한다 이런 개념에서 나온 거고요. 이런 멘트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쾌락을 다 동일하게 고려합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양적 공리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벤담이라는 사람이에요. 1번 벤담. 자 공리의 원리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가 수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애들이 다 알더라고. 뭐가 공리의 원리입니까? 최대 가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써요. 앞으로 마르고 닳도록 볼 겁니다. 마르고 닳도록. 그래서 유용성이라든가 비슷한 말입니다. 공리라든가 효용이라든가 쾌락이라든가 비슷한 용어를 써요. 참고로 공리는 공공의 이익은 아닙니다. 한자가 달라. 여기 공자는 힘쓸 공자를 써요. 그 공업할 때 그 공자입니다. 여기 아니 공업할 때 공 아니구나. 공로상 이런 거 할 때 그 공자야. 여기 공자는 근데 실제로 공공의 이익은 이 공공공자를 쓰거든요. 공익을 추구하다 할 때이고 한자가 다른데 그냥 비슷한 의미로 생각하세요. 원래는 그래서 바르게 번역하면 효용주의나 이용주의나 뭐 쾌락주의나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야 돼. 유틸리티즘. 근데 그냥 공공의 이익으로 해도 뜻이 대충 통해. 어차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잖아. 그래서 공공의 이익주의로 생각하세요. 공리주의를.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고 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효용이나 쾌락이나 공리나 유용성이라는 단어로 바꿔질 수 있다. 이 행복은. 그리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동일한 쾌락을 가진 주체로 고려를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쾌락은 양적 차이만 존재하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냐면 양적 차이만 존재하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어요. 쾌락 계산법을 제시합니다. 3번 쾌락 계산법. 그러니까 뭐 누구든 뭐 쾌락을 10 느끼고 1 느끼고 다 동일하게 느낀다고. 누구는 뭐 같은 자극을 줬을 때 얘는 쾌락을 1 느끼고 얘는 뭐 7 느끼고 뭐 이런 식으로 양은 다를 수 있지만 양은 어떻게 쾌락을 느끼는지 양은 다를 수 있지만 이 여기서 느끼는 1의 쾌락이나 여기서 느끼는 1의 쾌락이나 질적인 차이가 없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의 양으로 환산할 수 있기 때문에 단위가 같은 거지. 단위가 여기서는 뭐 밀리미터를 쓰고 여기는 킬로그램을 쓰지 않는다고. 다 한 단위만 쓰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는 거야. 3번 쾌락 계산법을 제시했고 요거는 내신은 외우세요. 내신은 이렇게까지 좀 나올까 싶긴 한데 아무리 내신은 모의고사는 절대로 안 나오고 모의고사는. 근데 강지 화근 다순범이고 뭐는 무조건 외워야 되냐면 강도랑 지수성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나머지 또 외워두세요. 조금 외우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암기량이 조금 늘어나긴 하는데 그 내신은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굳이 리스크를 무릅쓸 필요가 없지. 나오는 개념이니까 외워두세요. 외워두면은 손해볼 건 없습니다. 손해볼 건 없어요. 그래서 한 3번 읽읍시다. 이 3번 하다 보면 좀 내가 어차피 계속 얘기를 할 거거든. 강지학근 다순범, 강지학근 다순범 이렇게 하다 보면 너네 귀에 좀 익을 거야. 그래서 괜찮을 거예요. 강지학근 다순범을 한 3번만 읽읍시다. 강지학근 다순범, 강지학근 다순범 3번만 따라 읽자. 강지학근 다순범, 강지학근 다순범, 강지학근 다순범, 강지학근 다순범이야. 그렇지? 강은 뭐냐면 강도야. 강도. 그 세기가 어떠냐고. 쾌락을 강하게 느끼냐 약하게 느끼냐를 얘기하는 거고, 지속성은 쾌락이 오래 가냐 적게 빨리 끝나냐 이걸 얘기하는 거고, 확실성은 확률이 얼마냐. 내가 이 행위를 했을 때 쾌락을 확실히 얻을 수 있냐, 쾌락을 좀 확실히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낮냐, 뭐 이거 얘기입니다. 근접성은 이 행위를 하는 게 얼마나 쾌락과 가깝게, 쾌락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고, 다양성은 내가 이 행위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쾌락들을 다양하게 낳을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양성. 그리고 순수성은 이 쾌락이 고통으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한 쾌락은 고통으로 잘 변하지 않고, 불순한 쾌락은 쾌락이었다가 고통으로 변할 수도 있는 쾌락이에요. 근데 범위는 얼마만큼 넓은 범위의 쾌락이 전달되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어들을 알아두면은 좀 요거 2개는 나오거든요. 요 2개는 왜 나오냐면 뒤에 나중에 분배 정의할 때, 교정도 정의할 때 베카리아라는 사람이, 걔도 이제 공리주의자거든. 공리주의에 약간 시초격인 사람이거든. 베카리아가 강도랑 지속성을 비교를 해. 그래서 사형제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사형제는 강도는 센데 지속성이 약하기 때문에 사회적 교정효과가 약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야 되고, 나머지도 그냥 외우세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내신은 외워두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다 뚫어놨습니다. 내가 오상고 수업하면서 오상고 윤사가 좀 어렵게 나왔어. 그래서 모의고사를 안 봤는데 설마 이거까지 내겠나는데 몇 번 나와가지고 점수를 받아가지고 그 뒤부터 그냥 쫄아서 다 외우라고 합니다. 엄청 어려운 개념까지는 아니잖아. 강제학근 다순번, 강제학근 다순번. 30초만 줄게요. 30초. 한 번만 물어보라. 이렇게까지 중요한 개념은 아니긴 하다. 30초. 시연아 시연아 쾌락 계산 공식 7가지 뭐야? 다순번. 그게 뭡니까? 강은 뭐야? 강도. 지는? 지속성. 그러니까 강제 학근 다순번만 알면 돼 사실.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다산성, 그다음에 순수성, 범위입니다. 범위. 알아두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는 밑줄 하나 꺼놔라. 엄청 자주 나온 선지입니다. 제시문에 맨날 나올 거야. 제시문에 자연을 이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랑 그거만큼 자주 나오는 건데 자연의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군주 혹은 두 주인입니다. 인간은 어느 군주 혹은 어느 주인의 지배를 받고 있다.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를 받고 있을 거예요. 이 표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벤담을 상징하는 선지야. 얘는 공리주의잖아. 뭐를 늘리는 게 선이야? 쾌락을 늘리는 게 선이야. 뭘 줄이는 게 선이야? 고통을 줄이는 게 선이야. 그래서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군주의 발 밑에 있다. 그러니까 경향성을 긍정하는 겁니다. 사실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도망치려고 그러고 쾌락을 쫓으려고 하지. 그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두 군주의 지배하에 두었다. 근데 벤담의 이 양적 공리주의를 제자입니다. 밀이라는 사람이 비판하거든요. 뭐라고 비판하냐면 얘는 좀 엘리트주의야. 밀은. 그래서 좀 스스로 잘난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의회 제도에 좀 이렇게 의원으로 막 활동하면서 지식도 되게 높고요. 학술적으로도 좀 인정받고 자유주의 막 이런 거 하면서 그 자본가 계층의 해방을 이끌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밀은 좀 엘리트주의라 가지고 저 하층민들이 사는 쾌락이랑 내가 느끼는 이 질 높은 쾌락을 같은 걸 좀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쾌락의 질적 차이를 무시한다고 비판할 겁니다. 주인을. 여기 뭐 떡볶이 먹는 거랑 그 다음에 그 책 읽는 거 있으면은 책 읽는 게 더 우월한 쾌락이라고 보거든요. 질적으로 높은 쾌락을 봐. 근데 이게 좀 웃긴데 이게 우리가 사실 공감은 잘 안 돼. 공감은 잘 안 되는데 미리 이렇게 얘기해요. 요 서양 철학은 그 이성으로 파악하는 요 라인하고 경험으로 파악하는 요 라인으로 가거든요. 요쪽 라인은 이성, 진리 이쪽으로 막 하는 라인이고 요쪽은 경험, 그 다음에 뭐 감각 이쪽으로 가는 라인이야. 근데 칸트는 요쪽 계열이고요. 공리주의는 요쪽 계열이야. 그래서 얘는 경험론 쪽 입장이기 때문에 공리주의, 경험론이기 때문에 두 가지 쾌락이 있어. 두 가지 쾌락이 있는데 떡볶이를 먹으러 가는 거, 떡볶이를 먹으러 가는 내가 10,000원이 있어. 10,000원이 있으면 떡볶이를 먹어서 얻을 수 있는 쾌락하고 책을 읽어서 얻을 수 있는 쾌락이 두 개가 있는 거지. 그러면 딱 사람들한테 10,000원을 주고 떡볶이를 한 번은 먹게 하고 떡볶이를 이제 한 번은 이제 책을 읽게 하는 거지. 그 돈으로. 그 다음에 다시 선택을 하게 하잖아. 다시 선택을 했을 때 두 개를 다 경험해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쾌락이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라고 봤어요. 책을 더 많이 읽을 거라고 본 거죠. 네. 밀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밀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 네, 쌀떡이었나? 쌀떡인지 밀떡인지 모릅니다. 뭐 햄버거 먹었겠지. 밀 영국 사람이니까. 18세기 19세기 영국 사람이야. 자 그래서 밑에 벤담 얘도 공리주의자입니다. 질적 공리주의라고 불러. 그러면 질적 공리주의면은 공리의 원리 인정할까 안 할까? 그러니까 벤담이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 공리의 원리라며. 얘는 공리주의자면은 밀은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할까요? 아니면은 좀 극복하려고 할까요? 추구합니까? 부정합니까? 추구해. 당연히 대전제로 깔고 가는 거야. 얘도 공리주의란 말이야. 그냥 거기서 질적 차이를 인정했다 안 했다 뿐입니다. 그래서 벤담의 쾌락주의를 적어라. 밀입니다. 밀. 질적 공리주의 위에 밀이라고 적으십시오. 3 몇 번이냐? 11번에 밀이라고 적고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벤담의 쾌락주의를 비판적으로 계승하면서 공리의 원칙을 인정하고 어떤 쾌락을 어떤 쾌락보다 우월하다고 하냐면 정신적 쾌락을 감각적 쾌락보다 우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떡볶이를 먹으러 가는 거는 저기 돼지도 먹으러 가고 뭐 말도 먹으러 가고 소도 먹으러 가고 다 먹으러 갈 수 있어. 먹는 거는 다 할 수 있잖아. 책을 읽는 건 누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우월한 쾌락이죠. 그래서 합리적인 인간, 왜 합리적인 인간이 우리 합리적인 인간이잖아.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을 통해서 질적 쾌락이 우월함을 인식할 수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근데 뭘 주의해야 되냐면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 공리의 원리를 인정한다면 그래서 애들이 뭐라고 쉽게 생각하냐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하려면은 그 쾌락의 양이 많아야 되잖아.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은. 그럼 질적으로 높은 쾌락을 추구하라는 거는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 양적으로도 쾌락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걸 추구하라고 생각하면 안 돼. 오답선지입니다. 이해가? 아예 다른 개념이야. 아예 다른. 공리의 원리를 인정하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같은 질적 쾌락이 있어. 그러면 질이 같을 때는 뭘 추구하라고? 질적으로 같은 쾌락 중에 더 높은 쾌락을 추구하라고. 질적으로 낮은 쾌락이 두 개 있을 때는 이 질적으로 낮은 쾌락 중에 쾌락이 양이 더 많은 걸 선택하라고. 그러면 얘랑 비교하면 뭘 해야 돼? 얘랑 그러니까 아니구나. 반대로 해야지. 얘랑 이렇게 있으면 얘랑 있으면 질적으로 낮은데 쾌락이 양이 많아. 질적으로 높은데 쾌락이 양이 작아. 뭐 해야 됩니까? 질적으로 높은 쾌락을 선택해야 돼. 그래서 밑에 나오는 요소지가 나오는 거지.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인간이더라. 이걸 줄여서 좀 이상하게 줄여가지고 지금 일반적으로 좀 통용되고 있거든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이렇게 나오는 선지의 원어입니다. 원 문장이야. 불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인간,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 같아요. 양은 일단 둘째고 쾌락의 질이 같을 때는 양을 높은 게 추구하는 게 맞지. 근데 질적으로 차이가 나면 양이 어떻든 간에 일단 질적으로 높은 추구하는 하는 게 인간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고요. 그래서 어떤 비판을 받냐면 밑에서 생각하기에는 그냥 떡볶이를 먹으러 갈 것 같거든. 근데 얘는 책으로 간다고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너 엘리트주의 아니야 라고 비판받겠죠. 엘리트주의. 그러니까 너니까 너가 충분히 배가 부르고 떡볶이를 맨날 먹을 수 있으니까 책을 읽으러 가는 거지. 떡볶이를 맨날 못 먹는 사람들은 떡볶이 먹으러 가겠죠 아마도 사실. 그래서 이런 비판을 받을 거고. 그리고 자, 아래쪽은 행위 공리주의 공통점이에요. 이거는 질적 공리주의랑 양적 공리주의를 묶어가지고 고전적 공리주의라고 합니다. 18세기, 19세기에 나온 최초의 공리주의 사상이야. 밑에 나오는 규칙 공리주의는 현대 공리주의입니다. 반대로 오늘날에 나온 사상. 그러니까 위에 나오는 행위 공리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온 게 규칙 공리주의예요. 자, 행위 공리주의의 공통점이니까 양적 공리주의와 질적 공리주의의 공통점을 보는 거야.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공리의 원리를 13번 개별 행위에 적용합니다. 개별 행위에 적용한다. 그래서 벤담은 실제로 이렇게 살았거든. 벤담은 저기 옥스포드 대학교 가면은 벤담 옥스포드 박물관이니까 벤담 머리가 있잖아. 박제돼가지고 그 미라로 만든 다음에 머리만 박제돼서 옥스포드 박물관인가 어디 전시돼 있어요. 유언으로 남겼어. 내가 죽으면은 내 심장, 신체 뭐 이런 거 있잖아.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 기증하라고 죽으면 얘기를 했고 유언으로 남겼어요. 그리고 내 머리는 박제해가지고 공리주의 이념을 다른 사람들이 그 나를 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게 효용을 높이는 내 시체는 죽으면 쓸모해지잖아요. 내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늘리기 위해서 내 시체가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쓰일까를 생각해가지고 한 거야. 그래서 나는 공리주의라는 이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얼굴 박제를 보고 내 머리를 보고 사람들이 저것이 공리주의라는 거를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노력한다면 사회가 더 도덕적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럼 내가 죽었을 때 내 시체를 머리를 전시하는 게 가장 공리의 원리에 부합하는 일이다. 그래서 모든 행동을 할 때 일일이 계산하면서 했습니다. 실제로 내가 뭘 할 때마다 야 이게 이 행동을 하면은 이게 도덕적으로 옳은 일일까가 도덕적으로 옳은 일일까 이 꼴을 사회적으로 쾌락을 늘릴 수 있는 행위인가를 계속 생각하면서 행위를 해야 돼. 이해가니? 그래서 개별 행위에 공리의 원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행위에 적용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리고 공통점으로 둘 다 쾌락주의입니다. 질적 공리주의든지 양적 공리주의든지 간에 둘 다 쾌락주의죠. 쾌락주의.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고 삶의 목적은 행복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였지? 뭐로 표현했더니 사이가 공익에 좋아. 이거를 보편적 쾌락주의라는 용어로 써요. 보편적 쾌락주의. 그리고 사이가 공익에 좋아나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적어놨네. 사회 전체의 이익은 개인 이익의 단순 종합이야. 그래서 칸트는 뭐 되게 싫어하냐면 다수결 원리 되게 싫어하거든요. 칸트는 무조건 만장일치적인 개념이어야 돼. 사회 계약론이나 나중에 나오기 전에 롤스 같은 거. 롤스 무지의 베일 기억나니 작년에? 네. 무지의 베일 상태에서 어떻게 합의했어요? 만장일치로 합의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공리주의 굉장히 비판할 겁니다. 공리주의 되게 싫어하는데 공리주의는 어떻게 하든 간에 이거잖아. 51이 선택하는 거라서 41이랑 51 의견이 있으면은 51 의견을 채택하는 게 최대다수 시대공부에 부합하는 거지. 그래서 다수결 원리를 긍정해요. 인정하는 게 공리주의 사상이다. 근데 다수결 어쩌고 하는데 뭐 칸트나 뭐 사회계약론이나 롤스나 이런 거 나오면 다 틀립니다. 공리주의에 나올 수 있는 표현이야. 공리주의에 나올 수 있는 표현. 그래서 개인 이익의 단순 종합이다. 사회 전체 이익은 개인 이익의 단순 종합이다. 아까 덕윤리랑 비교되는 개념이라고 했고 14번에 결과주의입니다. 결과주의. 행위의 옳고 그름은 행위 하나가 도덕적이고 도덕적이지 않고가 있는 거야. 근데 이 도덕적이고 도덕적이지 않고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이 행위의 결과가 사회 쾌락을 늘렸냐 고통을 늘렸냐 쾌락을 줄이고 뭐 고통을 늘리고 어느 거에 더 기여했나를 가지고 도덕적이고 도덕적이지 않고를 봐요. 그래서 결과주의입니다. 근데 칸트는 뭐라 그랬어? 결과가 중요합니까? 동기가 중요합니까? 칸트는 동기가 중요했지. 그래서 의무론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칸트는 행위 결과가 행위 동기 그러니까 행위 동기가 행위 결과보다 중요하다. 비교해서 알아두시고. 둘이 비교하는 선지로 나올 거야. 자, 근데 이렇게 쭉 고전적 공리주의가 행위 공리주의죠. 고전적 공리주의가 쭉 지속이 되다가 현대에 들어서 어떤 게 공리주의 사상도 막 발전하고 도덕 개념도 발전하면서 어떤 비판을 받았냐면 첫 번째로 일단 행위의 규칙이라고 적었는데 15번에 행위의 규칙에 적용한다. 땡땡주의가 아닌데 그거 좀 못합니다. 15번에 공리의 원리를 뒤에 주의 지우돼요. 행위의 규칙에 적용한답니다. 왜 이렇게 오타가 많나? 행위의 규칙에 적용한다라고 적으십시오. 행위의 규칙에. 15번인데 15번에 뒤에 보면 땡땡주의가 적혀있죠. 땡땡주의는 못하네요. 이거 지우고. 번호 하나 보세요. 어? 번호 지우거든 이래. 어? 여기 같은 거 있었어. 그러네. 13번이 같네. 아, 개별 행위 맞네. 고쳐놓겠습니다. 고쳐둘게. 그래서 이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오류가 종종 많이 나와요. 점점 이제 내년 너네 후배들이 잘 쓰겠죠. 오류가 없는 빈칸지로. 자, 그래서 뒤 15번에 행위의 규칙에 적용하는 개념이고 왜 행위의 규칙에 적용하는 이런 규칙 공리주의 개념이 나왔냐면 위에 행위 공리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나온 개념입니다. 첫 번째로 도덕적 상식과 어긋날 가능성이 뭐냐면 공리 괴물적으로 하죠. 보통은 사람들이 어떤 쾌락이 높아지잖아. 쾌락이 높아지면은 쾌락이든 고통이든 어느 정도 한계가 올라가면은 이 쾌락이나 고통이 만족감이 좀 줄어요. 이걸 한계 효용 체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짜장면 한 그릇 먹을 때 뭐 10의 쾌락을 얻었으면 한 그릇 먹고 두 그릇째 먹을 때는 한 5의 쾌락만 올라가요. 15의 쾌락이 올라갈 거고. 짜장면 3그릇 먹으면 여기 2 정도 올라가지고 17 정도 쾌락을 얻을 거 아니야. 총.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좀 늘어나지. 그러면 한 사람한테 3그릇 주는 것보다는 3사람한테 한 그릇씩 주면 몇 정도의 쾌락을 얻겠니? 30 정도의 쾌락을 얻을 거 아니야. 1분 있다 맞춥시다. 1분 더 쉬세요. 여기까지만 하고 30 정도의 쾌락을 얻을 거니까 다양하게 이렇게 막 쾌락을 쭉 나눠줘서 이렇게 그 쾌락을 분산하는 게 사회 전체적인 쾌락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가상의 어떤 공리 괴물이라는 가상의 괴물이 있어. 근데 이 괴물은 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화가 막 남아 도는 사회에서 여기 주고 여기 재화가 좀 남아. 그러면 어디에 주는 게 가장 그 남는 재화를 어디에다만 계속 투여하는 게 사회 전체의 공리를 올려주겠니? 공리 괴물한테 주는 게. 여기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적용을 받잖아.
여기 뭐 2개, 3개 넣으면은 여기는 뭐냐 뭐 2 올라가다가 1 올라가다가 막 짜장면 계속 주면 오히려 내 고통이 늘어날 수 있지. 고통이 늘어나니까 여기는 짜장면 주면 안 된다고. 짜장면 어디에든 줘야 돼. 공리 괴물한테는 계속 짜장면 주는 거죠. 여기는 한계형 체감의 법칙을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짜장면 주면 계속 쾌락이 올라가. 이게 도덕적인 거라고. 만약에 남는 자원이 있을 때 여러 사람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어떤 가상의 어떤 뭐 이런 존재, 만약에 이게 가정이니까 제한, 그 쾌락의 제한을 받지 않은 어떤 가상의 존재가 있다고 할 때 이 사람한테만 남는 자원을 전부 다 투자하는 게 도덕적인 행위냐? 근데 이전에 행위공리주의에서는 이건 도덕적인 행위지. 이게 사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니까 라고 대답을 한다고. 근데 우리 일반적인 도덕적 상식과는 좀 맞지 않죠. 이해가지? 그래서 그냥 이거는 개별 행위 하나 가지고 하니까 이런 이상한 사건이 발생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행위 규칙을 정해놓고 그 행위 규칙을 따르는 게 도덕적인 걸로 하는 게 이런 예외 같은 거를 좀 덜 할 거다. 그러니까 너무 개별 사건 하니까 여기서는 거짓말은 해도 돼. 선의의 거짓말이냐면 그게 결과가 더 좋다면. 근데 뭐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다 인정해버리면 오히려 사회 혼란이 더 커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단일 규칙을 정해놓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쾌락 계산의 비효율성인데 아까 벤담 같은 경우, 벤담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대요. 내가 행위 하나하나를 할 때 전부 이게 사회에 기여하는 일인가, 사회에 해를 끼치는 일인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해야 돼. 밥도 먹을 때도 내가 지금 밥을 먹는 게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게 아닌가 막 하면서 아니 콩은 남기고 뭐 이거는 먹고 이거는 선택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게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져서 이게 사회에 더 혼란을 주는 게 아닐까 막 고민하면서 밥을 먹어야 된단 말이야. 너무 비효율적이지.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도덕적이라고 여겨지는 규칙을 하나 정해놓고 이 규칙을 따르는 게 그냥 도덕적인 거야. 그러면 거짓말은 대체로 일반적으로는 거짓말을 하면 어때? 선한 거야, 악한 거야? 악한 거야. 그러면 아까 행위공리주의 같은 거는 선한 거짓말이 있을 수 있어요. 선한 거짓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예외 하나하나 허용하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거짓말은 일반적으로 거짓말은 악한 거니까 그냥 거짓말하는 건 나쁘다고 딱 규정을 해.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는 거는 악한 게 되는 거고 이제 규칙 공리주의니까 거짓말을 하는 건 악한 게 되는 거고 거짓말 안 하는 게 선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게 훨씬 효율적이고 깔끔하지. 예외를 허용하지 좀 않지. 아까 공리 괴물 같은 예외가 나타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현대에는 규칙 공리주의로 좀 발전해서 이 어떤 규칙을 지키는 걸로 이제 기준이 좀 옮아가고 있는 중이야. 2분 더 쉬십시오. 2분. 이누나. 응? 뭐하니 지금 5분 줬는데 이씨다. 아니야 나 28분 보고 들어왔는데 지훈이 화장실에서 준이 화장실 간 동안에 공리주의 같이 한번 봅시다. 싫어요. 싫어요. 밑에 거만 보자 잠깐. 때때로 거짓말하는 거 보이죠? 아 김지호 나오 28쪽, 27쪽 밑에. 쌤, 왜? 이렇게 한 번만 해주세요. 왜? 하나. 아니 싫어. 한 번만요. 이거 누가 봐야 되지? 혜진이가 봐야 돼. 이렇게. 혜진이가 하나. 봐야 돼. 하나. 혜진이가. 하나, 둘, 셋. 짠. 빨리 앉고 있어. 앉고 있어. 네, 이제 찍을게요. 찍지 마. 찍지 말고. 스타트. 아, 내가 길 막고 있었구나. 미안.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고. 밑에 보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큰 규칙을 따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훈이 버려. 좋은 규칙이 가져다 줄 가능성이 큰 규칙을 따르면서 공리를 극대화한다. 선의의 거짓말 아까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때때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공리를 높이는 경우도 있지만 행위공리주의에서는 이걸 선한 거짓말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거짓말을 하게 되면 사회가 혼란해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대체로 거짓말은 공리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칙을 주자는 게 규칙 공리주의예요. 요거는 현대 공리주의다. 규칙 공리주의. 야, 쌤이 너 같은 진짜 필요 없대. 앉으세요. 공리주의로 봅시다. 31초. 필요 없어. 상처 3초. 31쪽에 공리주의 4개밖에 없네. 4개 한번 봅시다. 지훈아. 1번에 네? 공리주의인데 자, 공리주의에서는 사회적 유용성의 산출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삼아야 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31쪽에 1번입니다. 31쪽에 1번. 자, 공리주의에서는
사회적 유용성의 산출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삼아야 된다. 지훈아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니?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유용 네. 아까 유용성이라든가 효용성이라든가 공리라든가 행복이라든가 쾌락이라든가 다 비슷한 용어로 쓰인댔죠. 효용, 공리, 유용성 다 비슷한 말이다. 그래서 유용성을 올려준다, 그다음에 행복을 올려준다, 쾌락을 올려준다, 공리를 올린다, 다 비슷한 맥락이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유용성의 산출이 쾌락을 늘리는 얘기고 사회적 쾌락을 늘리는 거를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삼아야 된다. 쾌락을 올려주는 게 도덕적인 거다. 이게 뭐예요 이게? 공리의 원리였죠. 공리의 원리. 최대다수 시대인보도 있잖아. 이게 1번이고 맞는 공리의 원리 맞아? 공리의 원리 맞아. 이 얘기입니다. 1번. 2번 지호야. 네. 자, 공리주의에서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척도를 결과의 유용성으로 봅니까? 그 유용성이면 맞죠. 맞죠, 그렇죠. 결과의 유용성이란 뭐야? 결과주의라는 얘기죠. 과정이 어떻든 간에 동기가 어떻든 간에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면 좋은 겁니다. 아까 기분을 하면 기분이가 좋거든요. 그러면 공리주의에서는 긍정적으로 볼까, 부정적으로 볼까? 긍정적으로 보죠. 칸트는 부정적으로 봤지. 어디 도덕 쪽 도덕 의무의식 이런 게 아니라 도덕 법칙에 따르는 존경심이 아니라 그냥 만족감이잖아. 수단을 한 거죠. 수단을 위해서 기부를 사용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 무차적인 목적으로 기부라는 도덕 행위를 수단화한 거잖아. 그건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지. 근데 공리주의에서는 어쨌든 기부를 하면 다른 사람의 쾌락이 올라갈 거잖아. 그 동시 목적 그거예요. 그거랑 다시 뭐라고? 아까 동시의 목적 그거랑 인격주의. 인격주의 정식 그거는 사람을 네. 기부는 그냥 우리가 실천 이성으로 파악했을 때 도덕적인 행위잖아. 네. 도덕적인 행위,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적으로 보편화했을 때 적용했을 때 크게 무리가 없잖아. 그 인격주의 정식도 맞겠죠. 네. 사람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개념이잖아. 기부를 한다는 거는. 그럼 기부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좀 행복을 늘려주는 게 이 사람을 목적으로 대우해준다는 것과 부합하니까 도덕적인 개념이겠지. 근데 그거는 이제 의무의식에 따른 거고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만족감을 위해서나 동정심 때문에 기부를 하도록 선한 행위로 본다. 그래서 결과의 유용성이 어떻고 저떻고에 따라 행위의 옳고 그름이 판단이 될 겁니다. 2번도 맞고요. 3번의 선미나 공리주의에서는 정신적 쾌락은 감각적 쾌락과 달리 양적 계산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맞을까 틀릴까? 가능하지 않아요. X입니까? 양적 공리주의 벤담은 어때? 벤담은? 일단 그 쾌락 나는 기준 있잖아. 7가지 있지. 정신적 쾌락도 계산할 수 있고 육체적 쾌락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각적 쾌락이든 육체적 쾌락이든 정신적 쾌락이든 간에 다 계산할 수 있어. 그래서 양적 계산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모든 쾌락을 계산 가능하다고 봤어요. 벤담은. 그래서 이 정신적 쾌락은 뭐 계산이 안 된다 아닙니다. 다 계산되고요. 자, 그럼 공리주의와 칸트의 공통점이네. 행위의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보편적 원칙은 존재한다. 시연아 이거 맞을까? 행위의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보편적 원칙이 존재해. 칸트는 맞는 거 아니? 칸트는? 네. 칸트는 맞겠지. 어떤 거예요 이거? 정원 명령이라든가 도덕 법칙 같은 개념이야. 이런 게 보편적 원칙이겠지. 공리주의에는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보편적 원칙이 존재할까요? 존재하니? 결과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야? 존재합니다. 어떤 거야? 공리의 원리야. 그러니까 행복을 늘려주고 고통을 줄이는 어떤 행위라는 보편적 입법 원리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보편적 원칙은 둘 다 존재한다 공통점이야. 애들이 처음 이선지를 보면 하도 자주 나와가지고 나중에 아무도 안 틀려 이선지. 근데 처음 딱 봤을 때는 칸트만 해당되잖아요. 칸트만. 그게 아니고 공리주의에서도 공리의 원리를 보편적 원칙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행위 중심 윤리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지. 어떤 개별 행위에 보편적인 원리가 있어요. 보편적인 그 도덕적인 행위의 원리가 있다고. 칸트 같은 경우는 도덕 법칙이나 실천 의지 같은 개념이고 공리주의에서는 공리의 원리라는 거죠. 그게 5번 공리주의 덕윤리와의 공통점인데 아직 안 배웠는데 이거는 그거 보면 알 수 있겠네. 이론적 토대보다는 현실 문제 해결에 1차적 관심을 준다. 이거 뭐예요? 이론적 토대보다 현실 문제 해결에 1차적 관심을 주는 건 우리가 앞에서 봤다. 뭐예요 이게? 실천 규범 윤리학이야. 실천 규범 윤리학. 메타 윤리학은
뭐 실천 이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현실 문제 해결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논리적 검증하는 게 메타 윤리학이고, 이론적 토대를 중시하는 거는 규범 윤리학이에요. 고전적 윤리학이고, 현실 문제 해결에 1차적 관심을 두는 건 실천 규범 윤리학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1단원에서는 전부 다 뭐 배우고 있어? 지금 배우는 윤리들은 덕윤리든지 뭐 공리주의든지 뭐 칸트의 의무론이든지 전부 다 뭐예요? 이론 규범 윤리학이야. 실천 규범 윤리학이 현대에 나온 거랬다. 뭐 때문에? 윤리적 공백 때문에. 기억나니? 윤리적 공백 때문에 아니, 맞아. 새롭게 등장한 도덕 문제들을 해결하기 힘들어가지고 다른 학문들 다 끌어가지고 이걸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실에 적용하는 문제 때문에 실천 규범 윤리학이라는 개념이 나왔다고. 근데 그거의 토대가 되는 여러 윤리들을 우리가 1단원에서 배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덕윤리 아직 안 배웠지만 덕윤리든 뭐 의무론이든 공리주의든 간에 전부 다 이론 규범 윤리학이야. 이론 규범 윤리학은 현실 문제 해결보다는 이론적 토대가 더 중요합니다. 아직은 윤리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거든. 이해가지? 그래서 X입니다. 이거 해석돼요? 이거 뭔 말인지. 다시. 우리가 1단원에서 6단원까지 윤리 문제가 생활과 윤리 법이거든요. 근데 1단원에서는 요 1단원 나오는 거는 전부 다 뭘 배우는 거냐면 윤사 내용을 배워. 윤사. 고전적 윤리학을 배워. 근데 2단원부터 생명윤리라든가 여기 내사 문제 같은 거 나오고 자살 같은 문제 나올 거예요. 3단원에서는 뭐 분배정의, 사회적인 문제를 배울 거고 분배정의라거나 뭐 교정도 정의라거나 이런 거 나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기는 전부 실천규범 윤리학이고, 실천규범 윤리학적 개념이 2단원부터 쭉 나오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전에 고전적 윤리학, 이론규범 윤리학이 있었는데 이제 과학기술이 너무 빨리 발달하면서 이걸 가지고 1단원에 나오는 요 개념들을 가지고 이거 개념들을 설명을 못했다고. 뇌사라는 게 옛날에 없다 그랬지. 뇌사가 등장하려면은 뇌는 죽었어도 그 호흡장치 이런 거에 의료기술 이런 것 때문에 뇌가 죽은 상태에서도 호흡이 가능해야 돼. 이전에는 불가능했어요. 뇌가 죽으면. 뇌사 상태에서는 금방 사람이 뒤졌는데 오늘은 억지로 숨쉬게 만들고 영양분 막 투입하고 해가지고 살아있는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왜 뇌사자의 죽음을 인정하냐 아니냐 문제는 기존 윤리학에서 고전적 윤리학에서는 다루지 않았어. 근데 그 현실 문제에 대해 이거를 적용하는 문제에서 여러 다른 학문들을 가져오는 실천규범 윤리학이 발달했다고. 그래서 뒤에 보면 현실 문제 해결에 1차적 관심을 두는 게 실천규범 윤리학입니다. 실천규범 윤리학. 지우가 앞에서 우리 1단에서 배운 거 기억나니? 메타 윤리학, 이론규범 윤리학. 근데 저 뒤에 나오는 게 현실 문제 해결에 1차적 관심을 주는 게 실천규범 윤리학이고요. 현대 윤리학입니다. 2단원부터 6단원까지 쭉 배울 내용들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이론적 토대를 중시하는 거는 고전적 윤리학이고, 윤사 개념 나오는 이론규범 윤리학 내용이야. 이론규범 윤리학. 그래서 공리주의든지 덕윤리든지 아니면 뭐 의무론이든지 간에 전부 다 이론규범 윤리학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바꿔야 돼. 현실 문제 해결보다는 이론적 토대가 아직은 관심입니다. 그래서 X야. 괜찮니? 이거 정도면 좀 어려운 선지입니다. 이거 어려운 선지인데 이 정도 풀 수 있어도 좋죠. 마지막 아리스토텔레스. 요거 하면 끝나요. 덕윤리 배우고 서양철학 마무리하고 일단은 끝납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고. 자, 어차피 내용이 좀 나올 거거든? 우리가 지금 범위는 아닌데 1단원 범위는 아닙니다. 근데 2단원에서 아마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갈 거예요. 플라톤 죽음, 그 이데아론 이런 거 하면서 영혼 풀면서 이런 거 배울 거야.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 사상 계보를 잠깐 그 축소해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정도 순서 정도만 알아두면 괜찮습니다. 괜찮니? 그래서 우리가 동양 철학에서 유교 윤리하면 공자, 맹자, 순자 했듯이 그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서양 철학에서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순으로 계보가 이어진다고 봐요. 괜찮니? 외울 때는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얘네들 아니? 얘네들 알고 있니? 해서 소크라노 이렇게 외웁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니? 소크라노 이렇게. 괜찮지? 소크라테스는 뭐 했던 얘기냐면 이때 소크라테스가 살던 시기가 소피스트라는 사상가들이 등장한 시기인데 왜? 소프라노? 소피스트라는 사상가들이 등장했던 시기인데
요때가 페르시아 전쟁 끝나고 나서 아테네가 좀 잘 나가던 시기라 가지고 이제 민주주의 이런 거 발달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무역 제패하고 거기서 나오는 상업적 이익과 그다음에 전쟁을 하면서 잡아온 노예들 때문에 시민들이 굳이 일을 하면서 노동을 하지 않아도 그냥 정치에 막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뭐 변론하고 토론하고 뭐 직접 민주주의 이런 거 하면서도 먹고 사는 게 크게 문제가 없던 사회야. 그래서 이때 당시 사람들의 그 주 관심사 업무 이런 거 뭐냐면 내가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내놓은 안건을 통해서 국가 정책을 운영하는 게 주된 관심사였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 소피스트는 전부 다 그 연설 강의 뭐 이런 거 가르치는 일타 강사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토론 기술 이런 거 가르치거든요. 수사학이라고 합니다. 말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 그런 걸 가르치던 사람이야. 변론술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고 요때 당시는 직접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동시에 뭐도 같이 했냐면 사법 절차도 사람들끼리 민회에서 결정을 했거든.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내가 너를 고발하잖아.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죽었거든. 소크라테스가 민중들을 현혹했다, 젊은이들을 현혹했다고 지목을 받은 다음에 500명 앞에서 500인 회의입니다. 500인 회의에서 변론한 다음에 280명 대 220명 투표했거든. 500명 중에서 280명이 사형시키라고 해서 사형 먹고 죽었어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 그래서 요 소피스트들은 진리 같은 건 없고요. 이전까지는 요 자연철학자 시대에 앞에 있어 데모크리토스 원자론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낙시만드로스 물, 뭐 사원소설 이런 거 나오던 시기. 근데 요거 직접 민주주의하고 말하는 게 중요한 시기가 되니까 다시 메타가 절대적 진리는 없고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그 내가 잘 꾸미는 것 감각적이거나 뭐 진리의 상대성 같은 게 강조되던 시기입니다. 원래 메타가 좀 많이 바뀌죠. 그러니까 진리의 절대성을 추구하다가 자연철학 때 요 소피스트 시기로 넘어서 진리의 상대성이 강조되던 시기였거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다시 진리의 절대성을 강조하면서 뭐 이런 거 했죠. 가가지고 산파술이라 그러는데 산파술 가가지고 좀 유명한 사람들 다 가지고 다 부른 거지. 진리란 무엇입니까? 되게 유명하다면 일타 강사라며 진리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진리다. 그러니까 진리란 정의할 수 없는 게 진리다. 그럼 당신은 진리를 모르는군요. 실제로 정의될 수 없고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진리야? 뭐 그런 식으로 질문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실은 무지하다는 걸 깨닫게 만든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맨날 도장 깨기 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얘네들 얼마나 싫어했겠니 여기. 그래서 젊은이들 그러면서 이렇게 막 사람들 막 좀 유명한 사람들 찾아가지고 도장 깨기 하고 다니는 농객이었거든. 젊은이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사회 기득권층 다 깨면서 하니까 좀 멋있어 보였단 말이야. 얘네들 입장에서는 좀 눈에 가시라 가지고 뭐 얘네 제자 중에 아테네 뭐 적국에 가가지고 뭐 장군으로 활약했던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정치적인 것과 연관돼 가지고 소크라테스가 사형에 붙인 다음에 그 직접 민주주의 투표를 통해 가지고 사약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어떻게 했냐? 플라톤은 민주 정치를 되게 혐오했어요. 얘는 독재 정치 추구할 겁니다. 계속 나올 거야. 생존 과정에도 나온다. 나오니까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철인 정치 추구해. 그러니까 이데아, 그러니까 이상을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나 나 같은 플라톤, 나 같은 철학자가 국가를 다스려야 된다고 봐요. 플라톤은 요거를 까는 겁니다. 스승님을 죽였던 이런 아테네 민주 정치를 중우 정치라고 어리석은 민중들의 정치라고 되게 열심히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괜찮지? 그래서 세계를 둘로 나눕니다. 스승님이 돌아가신 저 높은 이상의 세계인 이데아의 세계인 이데아. 여기가 이상 세계입니다. 영어로 쓰면 뭐예요? 이데아? 아이디어죠. 관념 그 자체, 관념 그 자체인 세계. 세상의 본질이 있는 곳입니다. 요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지금 저 어리석은 아테네 민중들이 있는 비천한 현실 세계가 있는 거지. 괜찮니? 네. 플라톤은 되게 좀 그 나중에 중국 유학도 보면은 성리학자들은 되게 좀 기득권층 세력이 많거든. 원래 잘 나가던 한족들, 중화 세력 이런 애들이 성리학 같은 거 한단 말이야. 이 기론 이런 거 나눠가지고 이가 중요하고 내가 이상이고 절대적 진리고 이런 거 얘기해요. 기득권층이니까. 플라톤도 세상을 줄로 나눈 다음에 나는 우월한 계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디 사람이냐면 마케도니아 사람이에요. 마케도니아 어디냐면 알렉산더 대왕 나왔던 나라가 마케도니아거든. 근데 그 당시는 조금 변방 지역이기 때문에 북쪽 지역이라 가지고 그리스에 와서는 이방인 취급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리스는 보병 위주 사회입니다. 해상 무역 발달하고 내가 그 무기 같은 거 사가지고 중장 보병으로 활약하는 그런 장소인데 여기는 평야 지역이고 산악 지역 평야 지역이라 가지고 기병 위주 국가거든. 약간 이방인 취급 당하고 약간 야만적 취급을 당하던 나라에서 왔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래서 플라톤 제자일 때 아카데미아라는 학교에 있었어요. 학원에 아카데미아 학원에서 아카데미아의 정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촉망받던 제자였는데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아카데미아 학원을 계승하고 다시 다음 원장님이 될 줄 알았거든. 근데 이제 위에 마케도니아가 알렉산더 대학 정복 전쟁 뭐 이런 거 하면서 이방인 출신이고 그래가지고 얘가 다음 원장님이 못 되고 잘려. 그래서 동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얘는 기득권층이고 귀족 계층이고 플라톤 뜻이 어깨가 넓은 사람이야. 얘 레슬링 챔피언입니다. 격투기 챔피언 막 이런 거 하고. 네. 그래서 문물을 경비했던 사람이에요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약간 보면은 좀 내가 현실과 이상을 나눈 다음에 내가 이상 쪽에 속한다고 볼 사람은 아닌 거지. 그래서 다시 얘는 뭘 하냐면 현실을 인정해요. 현실 중심이다. 여기 이상 중심. 이해가니? 그래서 여기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은 보통 주지주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주지주의.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의주의라는 표현을 써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의지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지. 성민아, 네. 언제부터 담배 폈어요? 네? 담배 피는 걸로 치고 너의 어떤 패러렐 원드에 평행 세계의 성민이가 담배를 피고 있잖아요 지금. 왜 담배를 폈니? 모의고사 치고 아이씨 뭐 1등급 나올 줄 알았는데 2등급 3등급 나와가지고 깜질나가지고 옆에서 지호가 한 대라니까 딱 해가지고 폈잖아. 평행 세계에서 괜찮아 이러다가 지금 지가 아직도 못 끊고 있는 거냐. 근데 소크라테스는 왜 네가 담배를 해로운 걸 알고 있죠? 해로운 걸 알면서도 못 끊고 있다고 생각했냐면 네가 진짜 해로운 거를 제대로 몰라서 못 끊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주의지. 뭐가 중요한 거야? 이상 지식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이상 지식. 주의주의라고는 주의주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의주의. 한자가 달라요 근데? 이거는 주지주의라니까. 지식이 중요한 거고 주의주의는 의지가 중요하다. 이거 어디? 이거 다른 의미예요? 요거는 뜻의자. 요거는 뜻의자를 씁니다. 주의주의는. 네. 여기 밑에는 지식할 때 진짜야. 주지주의. 아 이런 게 있어요? 있죠. 왜? 아 이런 요 의자는 뜻의자를 써. 의지가 중요하다고. 문제 있니 혹시? 아니요. 오타가 하도 많아가지고 지적하면 내가 좀 쫄아. 껍질을 하는데. 그래서 인간의 이성 플러스 1번에 의지를 함께 강조해야 돼. 실천의지라고 적었어. 실천의지.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무지의지라고 하거든. 네가 일단 모른다는 걸 네가 너 자신을 알라 얘기하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얘기하는 거의 본 뜻은 뭐냐면 네 자신이 얼마나 멍청한지를 알라고. 실제로 그 말이에요. 네가 무지함을 깨달아라. 왜냐면 소피스트는 얘기하면서 끝도 없는데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라는 책이 한 권 있어요. 플라톤이 썼습니다. 자기 이제 스승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는. 그래서 스승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에 대한 변명처럼 이렇게 스승님 변론을 대신해 주는 거야. 근데 그 책에서 소크라테스 그리스에서 아테네에서 어느 날 신탁이 내려왔습니다. 전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한 자는 소크라테스다. 그래서 그 신탁을 두고 소크라테스가 깜짝 놀란 거지. 야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멍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내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고 신탁이 내려왔지? 그래가지고 이 나오는 게 도장 깨기를 일단 하고 댕긴다. 소크라테스가 막 돌아다니면서 소피스트랑 가가지고 너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되게 멍청하다고 생각하는데 신탁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의견을 물으면서 댕겼단 말이야. 그러면서 쭉 돌아다니면서 유명한 사람들 다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고 다니면서 뭘 깨달았냐면 나는 내가 뭘 모르는지는 안다. 근데 얘들은 지가 뭘 모르는지도 모른다. 그럼 얘네들보다 나는 뭘 알고 있는 거야? 내가 모른다는 건 더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전 아테네에서 내가 제일 똑똑한 거다. 괜찮니? 그래서 참된 지식을 채워야 내가 담배가 진짜 해롭다는 걸 알아야 깨달아야 담배를 끊을 수 있거든. 근데 내가 진짜 담배가 해롭다는 걸 알려면은 담배가 해롭다는 거 말고 쓸데없는 다른 지식들 있잖아. 그런 건 다 비워야 된다고. 일단 내가
제대로 모른다는 걸 깨달아야 참 지식을 학습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이해가지? 네. 그래서 네가 담배를 못 끊는 이유는 뭐냐면 성민아, 네가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제대로 몰라서. 라고 소크라테스가 얘기를 한 겁니다. 괜찮죠? 미안하다, 이제 만만한 애가 너밖에 없어가지고 너가 제일 내가 이제 총애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애들은 좀 그래서 아니 그 여학생들한테 좀 이런 식으로 들이치기 좀 그래서 저한테 치셨잖아요. 아 그러네. 옆에 있어서 그만큼 내가 총애하고 있다는 얘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 아리스토텔레스는 네가 담배가 해롭다는 걸 진짜로 알아도 맨날 뭐가 부족한 거야? 의지박약인 거야. 의지박약인 거야. 현실을 인정한 거예요. 얘는 진짜 그 플라톤이 이데아의 세계 이런 거 있잖아. 이거를 제대로 인식하면은 잘못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본 거야. 네가 진짜 모르기 때문에 진짜로 안다면은 무조건 이게 행동으로 이어질 거라고 본 거지.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악이 발생한 거는 플라톤은 스스로 자의적인 악은 발생할 수가 없거든요. 네가 제대로 몰라서 그래. 악을 알면서 행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악을 알면서도 행할 수 있어요. 의지가 부족하면. 그래서 주의주의라고 표현한 거고, 이게 현실 중심이다. 현실 중심. 얘는 이상적인 얘기를 한 거면 현실을 인간의 욕구의 부족함, 뭐 의지의 부족함 이런 걸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실천 의지를 함께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뭘 비판한 거냐면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주지주의를 비판한 겁니다. 그리고 선은 어디냐면 플라톤의 선은 어디 있어? 플라톤의 선은 스승님이 돌아가신 이데아의 세계에 있어요. 영혼은 불멸하거든. 그래서 이 비천한 그 아테네 중호 정치가 있는 현실을 떠나가지고 저 드높은 이데아의 세계로 간 겁니다. 스승님의 영혼은 불멸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비천한 이 현실 세계에는 진리가 없고 이데아의 세계에 진리가 있어. 그게 진짜 선입니다. 선의 이데아한테.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이데아의 세계보다는 현실 세계를 긍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선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고 이데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플라톤의 이데아도 비판하는 거고 플라톤의 주지주의도 비판하는 거지. 그래서 스승님의 사상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목적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모든 존재는 목적이 있다고 봐요. 이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동양 철학에서 배웠던 본성론하고 좀 비슷해요. 이거 아직 너네가 성리학을 안 배웠는데 성리학에서는 그 공자 맹자까지는 아직 인간의 본성만 얘기하는데 근데 성리학쯤 되면은 전 세계가 모두가 다 이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이치가 개별 사물에 다 깃들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 보드마카의 본성은 뭐냐면 잘 쓰여져서 너네한테 글씨를 전달하는 겁니다. 내용이. 이게 성리학적 이해의 개념이고 이거를 그 서양 철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각 기능의 본성적 기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보드마카의 본성적 기능은 잘 쓰여지는 거잖아. 이게 보드마카의 덕이야. 덕. 인간의 이게 이 보드마카의 존재 목적이 쓰여져서 글씨를 전달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본질 기능이 쓰여져서 글씨를 전달하는 거잖아. 이걸 탁월하게 잘 발휘하는 애가 덕이 있는 행위야. 우리 지금 뭘 배우고 있냐면 덕윤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덕윤리. 덕은 어떤 개념을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사물이 각자의 고유한 기능이 있고 그 고유한 기능을 잘 발휘하는 상태가 덕이 있는 상태예요. 괜찮니? 그래서 인간의 덕이 있는 상태는 뭘 얘기할 거면 사실 인간의 본질 기능을 서양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성이라고 봤어요. 이성. 그래서 너네가 작년에 얘기했다. 너네가 지금 행복한 겁니다. 떡볶이를 먹으러 가는 게 행복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상황이 행복한 거라고. 떡볶이를 돼지도 먹으러 갈 수 있잖아. 근데 앉아가지고 생년 수업을 듣는 거는 인간만 할 수 있다고. 인간 본질 기능이 잘 발휘되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행복하지 않니? 그렇죠. 가스라이팅 하는 건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래서 이 각각의 본질 기능을 발휘하려는 개별 사물들의 목적이 있어. 근데 인간의 목적은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적론적 세계관으로 모든 사물들이 다 목적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행복이랑 아까 얘기했듯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게 번역의 문제긴 한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행복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기분이가 좋다는 의미가 달라. 본질 기능의 탁월함을 행복이라고 해요. 근데 인간의 본질 기능은 뭐라고? 이성. 그래서 이성의 탁월함이 행복입니다. 그리고 요 용어는 외웁니다. 이 문장 통째로 외워라.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은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다. 외우세요 이거. 아까 칸트 의무론 이런 것처럼 외워야 된다.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 밑줄 보세요. 행복은 해가지고 써야 되네. 2번이 행복이고 행복.
행복은 그리스어로 에우다이모니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우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웰이고 다이모는 소울이야. 웰빙입니다. 잘 존재하는 상태, 웰빙. 그 좋은 영혼의 상태가 뭐냐면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입니다. 이 덕에 따르는 활동이 유덕한 삶이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덕 있는 삶을 살려고 하잖아요. 덕윤리니까. 유덕한 삶을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하는 상태가 되어야 돼.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이성을 잘 발휘하는 상태는 뭐냐면 인간의 영혼도 육체처럼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인 그 영역이 이성적인 부분이 있고 동물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성적인 영역은 잘 발휘되어야 되고 동물적인 영역은 이성의 말에 잘 듣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욕구는 절제되고 이성은 탁월하게 발휘돼야 돼. 인간의 본질 기능이 잘 발휘되는 상태가. 결국은 이성이 잘 발휘되는 상태입니다. 이거 멘트 자주 나니까 외워라. 행복은 뭐라고?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 덕은 뭐라고? 이성의 탁월함. 그러니까 다른 존재면은 다른 뭐 본질 기능의 탁월함일 텐데 인간은 본질 기능이 이성이기 때문에 인간의 덕은 이성의 탁월함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덕론 해가지고 덕은 이성의 탁월함 땡땡 돼 있죠. 여기서 인간의 영혼도 두 개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성적인 부분과 동물적인 부분으로 나눴고, 자, 이성적인 부분이 잘 발휘되는 상태를 지성적 덕, 4번의 지성적 덕이라고 적습니다. 4번의 지성적 덕. 그리고 영혼에서는 사유를 담당하는 부분이다.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5번에는 품성적 덕이라고 적으세요. 품성적 덕은 도덕적 덕이라고 합니다. 지성적 덕은 지적인 덕이라고 하고 품성적 덕은 도덕적 덕이라고도 불러요. 여기는 동물적인 부분이야. 욕구입니다. 욕구. 자, 지성적 덕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성적인 부분이 지성적 덕이었잖아. 이게 잘 발휘되는 상태야. 왜냐면 인간의 본질 기능이 뭐다? 인간의 본질 기능이 이성이니까. 그래서 이성이 잘 발휘되는 상태를 지혜라고 합니다. 6번. 그래서 지적인 덕은 뭐냐면 지혜예요. 그리고 욕구가 이성의 명령에 잘 따르는 상태를 품성적 덕이라고 하는데 이 욕구가 이성 잘 발휘돼야지.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부분들이 영혼의 어떤 부분이든 간에 전부 다 이성의 명령에 잘 따라야 돼. 이성적인 부분에서는 이성이 잘 발휘되고 이성의 부분이 아닌 부분에서는 다른 부분들이 이성의 말에 잘 들어야 돼. 그게 이성이 잘 발휘되는 상태입니다. 그거를 7번 중용이라고 합니다. 중용.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7번의 별표 하나.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개념 중 하나인데 형성 방법 덕 보면 덕이 지금 덕 얘기하고 있죠. 덕 이성의 탁월함이 덕인데 형성 방법 돼 있지. 덕은 어떤 개념이라고? 형성하는 개념이야. 그러면 선천적입니까? 후천적입니까? 후천적이야. 뭐랑 반대되는 개념이겠어요? 우리가 선천적인 걸로 인간을 본성하면서 동양에서 뭔가를 배우는 게 있었지. 뭘 배웠습니까? 불성도 배우고 도덕심도 배우고. 사덕은 형성합니까? 아니면 확충합니까? 사덕은 확충하는 개념이었어. 불성도 확충해야 되겠죠. 도구에서 자연적 본성도 타고나는 거지.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론에서 덕은 뭐라고? 후천적으로 형성한다는 표현을 쓰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형성해야 되는 대상이야. 근데 위에 나오는 지적인 덕은 어떻게 형성하냐면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형성합니다. 근데 이 교육과 학습은 어떻게 배우냐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배워요. 그래서 독윤리가 공동체 윤리로 연결돼 쉽게. 근데 요거는 왜 아리스토텔레스가 공동체주의가 되냐면 인간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얘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 했거든요. 우리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주로 쓰지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야.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거 하면서 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얘기는 번역의 문제인데 정치적 동물이라는 거와 같은 뜻으로 번역이 돼요. 폴리티카입니다. 그걸 이제 사회적으로도 번역하고 정치적으로라고도 번역한 거야. 근데 왜 공동체주의가 되냐면 인간의 본질적 기능이 가장 이성이 잘 발휘되는 상태지. 가장 이성적 기능이 잘 발휘되는 상태가 되려면 정치를 하는 상태가 가장 인간 기능이 이성 기능이 잘 발휘되는 상태입니다. 직접 민주주의 시대는 직접 민주주의. 내가 대중 앞에 나가가지고 내가 연설을 하고 말을 한다면 내가
내 난건을 통해서 국가 중대사를 운영하는 게 이때 당시 사람들의 가장 큰 로망이었다는 얘기지. 이해가지? 그래서 정치적 행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동체 국가가 있어야 돼. 그래서 국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파악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고 정치 행위를 하려면 국가가 있어야 되고 플러스 뭐도 해야 되냐면 교육을 받으려면 국가가 있어야 돼. 이거 뒤에도 국가론 하면서 한 번 더 나오거든 나중에. 이거 아직은 여기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국가를 최선의 공동체, 자급자족의 공동체, 뭐 최고의 공동체 이렇게 되게 좋은 거 다 쓴단 말이야. 근데 자급자족의 공동체라는 표현을 왜 쓰냐면 여러 다른 집단 혹은 다른 공동체에도 각각의 조음들이 있거든요. 각각의 선들이 있어. 그래서 가족이나 마을 단위에도 가족 같은 경우는 보호나 양육 같은 선을 실천합니다. 근데 국가도 가족, 양육 뭐 이런 거 같은 거 선은 실천하긴 하는데 뭐 가족이나 마을 단위에서는 뭐가 실천이 안 되냐면 교육 기능이 실천이 안 돼. 정치 기능도 실천이 안 돼. 마을 단위에서는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고요. 마을 단위에서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러냐면 이 마을 단위는 그냥 지금 아테네 폴리스 뭐 이런 정도 규모를 얘기하는 거야. 국가가 되게 작았으니까. 아테네에 학원 2개 있었어요. 플라톤이 세웠던 아카데미아 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중에 세운 니카이온이라는 학교가 있어.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정치 행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을 고등 철학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정도 규모가 되려면 마을 단위로 부족하다. 그래서 마을 단위까지는 자급자족이 안 돼. 그러니까 국가윤리입니다. 국가윤리. 여기서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교육과 학습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공동체주의로 쉽게 흐릅니다. 그리고 품성적 덕이죠. 품성적 덕은 어떻게 형성하냐면 중용을 실천하려고 그런 거지. 중용을 어떻게 하면 형성하려면 중용의 덕은 습관과 실천을 통해서 합니다. 이 습관과 실천은 뭘 하면 달성할 수 있냐면 중용이라는 행위를 반복하면 달성할 수 있어요. 습관. 왜 담배를 못 끊는다고 했어? 성민아 왜 담배를 못 끊습니까?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지. 의지 박약이잖아. 의지 박약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냐면 담배를 안 피는 행위. 내가 딱 밥 먹고 나서 식구땡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식구땡 하고 싶은데 참는 거지. 이 참는 걸 한 번은 힘든데 10번, 20번, 100번 하고 나면은 그게 습관화 되면은 덕으로 형성되는 거라고. 품성적 덕이 돼가지고 담배는 안 펴야지. 당연히 담배는 안 피는 거야. 상태가 되는 형태가 품성적 덕이 형성된 상태예요. 습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옳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실천한다. 뭐랑 좀 비슷하냐면 원래 동양사 이게 원래 이게 어차피 생류는 범위가 다 겹치니까요. 원래 동양사상 할 때 서양 철학 하면은 좀 윤사하는 애들한테 미안함이 있어. 왜냐면 시험 범위 안 들어가는 거라고 계속 내가 얘기를 해서. 근데 너네 시험 범위가 다 겹치기 때문에 그냥 들어두는 게 다 도움이 됩니다. 맹자가 얘기했던 것 중에 의로운 행위를 반복적으로 실천한다 뭐야 이게? 집의. 그럼 뭘 기를 수 있어? 후영지기를 기를 수 있지. 그걸 뭐라 그래? 대장부. 그게 대장부가 여기 있는 유덕자예요. 유덕자. 덕 있는 사람이야. 이해가니? 그래서 옳은 행위는 중용 행위입니다. 뭐랑 좀 비슷해? 불교윤리의 중도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이 좀 도덕적인 행위가 중용을 따른 행위인데 품성적 덕이 있는 이 중용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실천함을 통해서 덕이 형성되는 거예요. 품성적 덕. 이것도 알아라. 지성적 덕은 지혜고 품성적 덕은 중용입니다. 중용을 통해서 품성적 덕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냥 중용으로 봐도 돼요. 중용으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습관 실천을 강조한 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이건 주의주의를 뜻하는 겁니다. 주의주의. 그래서 주지주의 아까 비판했다 나왔죠. 그리스. 스승님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주지주의를 비판하고 인간 의지를 강조한 거예요. 현실주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주의주의는 습관 실천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덕의 종류에서 철학적 지혜, 뭐 이성적 관조, 실천적 지혜, 중용 파악, 논리적 추론 이런 쭉 이성이 잘 발휘되는 덕들이 있거든요. 지성적 덕은 지혜랬어. 그 지혜의 종류들입니다. 아래쪽. 근데 뭐가 제일 중요하면 실천적 지혜에 비출 거라서 실천적 지혜에 비출 거고. 실천적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중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혜가 실천적 지혜입니다. 그래서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어떤 상태를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도덕적인 행위를 알 수 있는 능력 뭐예요? 양지 같은 개념이죠. 양지. 아까 칸트로 따지면 아까 실천이성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실천이성. 그래서 중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실천적 지혜라고 합니다. 이게 지성적 덕이었고 이 실천적 지혜를 통해서 중용을 파악하고 그 중용을 행하면 품성적 덕이 형성되는 거야. 자, 근데 중용이라는 거는 어느 한쪽 극단에 치우치지 않은 상태랬죠. 그래서 만용과 비겁 사이에 중용이 용기입니다. 그리고 무감각과 방종 사이에 절제를 너무 심하게 하면 뭐
그건 무감각이 되는 거죠. 어떤 거에도 감을 느끼잖아. 너무 절제하고 아끼고 하다 보면은 뭐 맛있는 걸 먹어도 무감각해지는 그런 상태에도 추구하면 좀 별로고, 그렇다고 너무 절제를 안 추구해가지고 쾌락이 있는 거 막 다 민감하게 다른 거 다 쫓아다니는 거, 그런 방종이지. 다 나쁘다고 해요. 용기도 너무 용기를 많이 내면, 내가 좀 용기를 안 내야 될 텐데도 패배가 확정돼 있어. 패배가 확정돼 있는데도 용기를 딱 내서 처맞고 패배하면은 그건 만용이고, 용기를 내야 될 때도 용기를 안 내면 그건 비겁이지. 둘 다 나쁘다고 보는 거야. 비굴과 오만 사이, 긍지가 너무 높으면은 오만해지고 긍지가 너무 적으면은 비굴해지고, 그 사이를 추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중용 1, 2, 3번 있지. 거기 중용 앞에다 별표에다가 별표 하나 쳐주세요. 중요한 개념이고. 자, 중용은 첫 번째로 산술적 중간값이 아닌 과도함과 부족한 사이의 중간값입니다. 뭔 얘기냐면 변한다는 얘기예요. 변한다.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자기 아들내미한테 해주는 얘기입니다. 도덕책인데 거기서 든 예가 있어. 자, 페르시아 전쟁 때 그리스 장군이 페르시아 그 군대랑 맞서가지고 이제 딱 싸우려고 전쟁터에 나갔어. 근데 페르시아 군이 훨씬 많은 거지. 그래서 여기서 군대를 뺐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터에 나갔는데 군대를 물려서 퇴각하는 행위는 용기 있는 행위입니까? 비겁한 행위입니까? 비겁한 행위지 일반적으로는. 근데 전쟁터에서 병력이 훨씬 많잖아. 지금 이대로 싸우면 뭐야? 몰살 당하잖아. 딱 봐도 몰살 당하면. 그래서 빠져나온 다음에 이게 유리한 지형으로 얘네를 유인을 해가지고 절벽 위에 올라간 다음에 얘네가 딱 통과할 때 위에서 화살을 쏴가지고 승리를 했어. 그러면 이때 군사를 뺀 행위는 용기 있는 행위입니까? 비겁한 행위야. 이 상황을 보면 용기 있는 행위지. 일반적으로는 군대를 물리는 게 비겁한 행위인데 상황에 따라 용기와 비겁이 달라질 수 있다. 괜찮지? 그래서 요거는 가변적인 개념이다. 산술적 중간값이 아니야. 이거 선지가 어떻게 나왔냐면 과도함과 부족함은 둘 다 악덕입니다. 악덕. 그래서 중용은 선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미덕과 악덕의 중간값이 중용이다 이렇게 나왔어. 미덕과 악덕 사이의 중간값을 중용이라고 한다. 맞을까 틀릴까? 아니야. 왜 아니냐면 부족함과 과도함의 중간값이거든. 근데 부족함도 악이고 그 과도함도 악이야. 그래서 두 악의 중간값이야. 두 악의 중간값. 그리고 가변적인 개념을 것도 알아주시고. 자, 이번에 그 자체로 중용이 없는 행위가 있어. 중용이 없는 행위나 중용이 없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 자체로 나쁜 행동이나 그 자체로 나쁜 감정에는 중용이 없어. 자, 절도는 그 자체로 나쁜 행동이거든요. 과도한 절도와 그 좀 적게 하는 절도든 많이 하는 절도든 중간 절도는 좋은 절도가 없다고. 적은 절도도 그 자체로 나쁜 행위이기 때문에 사이 값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그냥 나쁜 행위입니다. 그래서 얘도 중용이 없어요. 질투 같은 거는 그 자체로 나쁜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질투도 작게 하는 질투도 나쁜 행위고 많이 하는 질투도 나쁜 행위이기 때문에 적당히 하는 질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자체로 나쁜 감정, 그 자체로 나쁜 행동 같은 경우에는 중용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실천적 지혜로 중용을 파악하고 중용을 반복하면 품성적 덕이 형성되는 거야. 그래서 품성적 덕을 형성하는데 지혜가 필요해 안 해? 품성적 덕을 형성하는데 지혜가 필요합니까? 품성적 덕인데? 지혜가 필요하지. 실천적 지혜로 중용이 뭔지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니야. 파악을 해야 그걸 반복적으로 실천해가지고 습관화해서 중용을, 그러니까 품성적 덕을 형성할 수 있죠. 그래서 지혜도 필요해. 지혜도 애초에 덕이라는 게 뭐야? 이성이 잘 발휘되는 상태니까 당연히 이성이 잘 발휘되는 상태가 들어가 있는 게 맞는 겁니다. 덕이라는 게. 괜찮죠? 선지 조금만 보고 마치자. 맥킨타이어를 나갈 수가 나오고 마치자. 선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내용 별로 안 돼서. 자, 8번에 맥킨타이어 행위자 중심 윤리입니다. 행위자 중심 윤리 2분 남았는데. 자, 행위자의 품성 성품인 덕을 강조한 윤리입니다. 맥킨타이어 윤리. 그리고 의무론과 공리주의의 행위 중심 윤리를 비판했다. 자, 저번에 그 마치기 전에 조금 설명을 했었다. 그 공리주의든 칸트든 다 행위 중심 윤리고 도덕적인 개별 행위가 존재한다고. 칸트는 정원 명령 혹은 뭐 도덕 법칙을 따르는 행위고, 공리주의는 공리의 원리를 따르는 행위. 그게 도덕적인 행위인데, 덕윤리에서는 공동체마다 덕이 달라질 수 있죠. 미국에서는 이제 하이파이브가 노인을 만났을 때 하이파이브 하는 게 도덕적인 거고, 우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게 도덕적인 거고.
그래서 그래서 의무론과 공리주의 행위 중심 윤리를 비판해서 행위자 중심 윤리라고 표현을 하고요. 마지막 하고 마칩니다. 공동체주의 윤리입니다. 9번 공동체주의 윤리. 개인의 선택보다 공동체의 역사나 맥락을 강조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사회는 개인의 단수 총합보다 큰 존재입니다. 공리주의랑 비교해야겠죠. 아까 공리주의는 공동체랑 개인의 단수 총합이 같다 그랬잖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은 서사적 존재라는 표현을 써요. 서사적. 서사는 이야기입니다. 뭐 장대한 대서사시 할 때 그 서사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와 이야기를 맺고 있는 존재라고. 그래서 나는 누군가의 아들, 딸, 이 도시 또는 저 도시의 시민.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야기를 엮어나가는 존재. 그걸 서사적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까지만.